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한국인의 자연스러움은 세상 부자연스럽습니다. 빠르고 치열하고 승자승의 원칙을 좋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당장의 한국 사회에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편해지면서도 더 자연에 가깝게 되는 것이 앞으로 국제사회의 경제 코드라면 우리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북유럽 연구소가 들고 온 최신판 관광 에너지 정책의 이야기가 26년 1월 네 번째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북유럽 연구소 팟캐스트 에디션 632회 그것은 알기 싫다 시간이고 북유럽 연구소가 돌아왔습니다. 하수정 소장 북소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북극여우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매우 오랜만입니다. 건조와 제가 북소장의 이야기를 들을 거고요. 네. 뭐 지난 3주 동안 올해 했으면 좋을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네. 이것도 약간 연장선이 있긴 있고 다만 올해 안에 우리나라 정치 사회에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재밌을 할 수 거예요.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연초에 거시적인 계획들을 짜곤 하잖아요. 물론입니다. 그러네요. 비슷한 얘기들을 지방선거 즈음에서 모든 후보들이 다 꺼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번 주 기자회견에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선거라는 게 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다 똑같은 공약이 된다. 라고. 공약이 다 똑같아질 때 오늘 들으셨던 얘기들을 다시 한번 5개월쯤 후에 들으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묵혀놓으시고. 네. 이거 얼마나 갔다 오신 거예요? 자, 오늘 들으실 모든 이야기는 북소장이 직접 다녀와서 보고 하시는 얘기고, 오늘 보실 영상과 사진도 다 직직입니다. 그죠? 출장 네. 보고. 네. 저 원래 오디오형 인간인데 지금 이렇게 나오게 돼가지고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네. 제가 5년간 설득했죠. 예. 제발 특별 대우를 하지 않게 해달라. 하지만 니트는 신난 것 같은데. 좋아하는 니트예요. 네. 우리 히터를 세게 틀어가지고 니트가 너무 신나서 털이 날아다니고 있고요. 네. 네, 작년에 8월에 갔다 왔었죠. 거의 출장으로만 간 거는 한 20일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출장 오래 갔다 오셨어요. 네, 그 다음에 거기다 덧붙여서 제 휴가를 쓰고 와가지고 작년에는 북유럽을 많이 갔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진짜요. 저는 확신이 드는데요. 오늘 할 이야기들 실제로 정치권에서 나누고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미래 도시상을 자꾸 논해야 되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은 많은 것들의 표준이 되는 사회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적어도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을 만들어내는 인프라를 디자인해야겠다고 생각할 때는 여전히 서유럽과 북유럽을 참고하곤 합니다. 네. 그것도 앞질렀으면 좋겠지만 오늘 내용을 제가 먼저 공부해 본 바 여전히 배울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격차가 있다. 그런 것들을 볼 겁니다. 오늘은. 그것은 알기 싫다는 내 몸이 반기는 선물로 핫스웰,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디바이스 한국 레노버, 큐어 바이 네이처, 큐비엔, 집에서 신받달, 강원도 토종산 양산삼, 산행삼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조금은 지친 어느 날 내 삶에 하나를 더한다. 로하스웰. 오늘날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비즈니스용 노트북 싱크패드 T 시리즈. 지금 바로 액세스몰 전용 특가로 구매하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다 왔어. 저기 위야. 비바람을 견디고 혹독한 추위에서도 살아남았던 6년근 산양산삼. 저기만 올라가면 내 거다 이제. 조금만 더. 이제 다 왔어. 다 왔다고. 파종부터 수확까지 오직 산에서만. 무농약, 무비료, 자연산삼 그대로. 집에서 편안하게 신봤다. 산양산삼 사는 삶.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사르르 녹는다. 달콤하게 짜릿하다. 이거 무슨 디저트지? 디저트가 아니고 유산균. 매일 챙겨 먹어야 하는, 하지만 자주 잊게 되는 유산균. 사르락토라면 맛있어서
잊을 수가 없다. 눈꽃처럼 사르르. 프리미엄 유산균 큐비엔 사르락터. 제조원 비포단,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감사합니다. 설날 장사를 하겠습니다. 네, 준비하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 벌써. 네. 설날 선물에 빠질 수 없는 거 로아스웰이죠. 전 상품 라인업을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한 가지 물건도 빠짐없이 네. 다 깎았습니다. 그리고 설날에 맞춰서 신상이 들어왔어요. 신상 들어왔습니다. 네. 방금 전에 확인했습니다. 신상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요새 건기식계의 핫 아이템은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D, 그리고 비타민 K2까지 야무지게 섞은 올인원 칼마디 K2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어제 뉴스 바이 데일라이트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의 트렌드란 공허하다. 그냥 다 드시면 됩니다. 맞아요. 네. 사람의 몸이 요구하는 건 몇 세기 동안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늙는 속도는 똑같아요. 그럼요. 그냥 건강을 잘 챙길 네. 뿐입니다. 그래도 효과를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비타민 D가 혈액 내의 칼슘 농도를 유지 증가시켜주고요. 비타민 K2는 혈액 속의 칼슘을 뼈로 이동을 시켜주면서 마그네슘이 칼슘 대사로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또 개발에 굉장히 신경 쓰셨어요. 네. 삼성제약과 수개월 동안 공동 개발하셨대요. R&D 제품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인 10명 중에 7명이 칼슘이 부족하고 30대부터 뼈 밀도의 감소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아이고 얼마 안 남았네. 그렇습니다. 전 아직 남았어요. 네. 지금 크로스핏 빨리 해둬요. 신제품으로 이미 지나가셨다면 뼈 건강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물론입니다. 네, 그리고 그간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랑 멜라토닌이 품절이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멜라토닌 네. 다 떨어져가지고 제가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네, 밤에. 비슷하게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설에 맞춰서 컴백을 합니다. 예약 구매 창을 열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멜라토닌은 2월 2일에 발송이 되고요.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는 2월 10일에 발송을 시작을 합니다. 아무튼 신상을 포함해서 전 제품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고요. 이제야 설날 이벤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4+2 4개를 구매하면은 2개를 증정을 해드립니다. 네. 명절에는 또 선물용으로 많이들 사시기 때문에 증정 옵션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쟁여둘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첫 번째 옵션 찍지 마시고 증정 옵션 있는지 밑으로 조금 내려보시고요. 네, 선물로 4개 주시고 2개는 여러분 가지시고 뭐 그래도 되고요. 물론입니다. 네. 그리고 칼마디 K2 그리고 멜라토닌은 2개를 사도 3개를 사도 추가로 20% 할인을 받습니다. 설 전용 이슈입니다. 네. 물론 4개를 사면 2개를 더 받는 것도 적용이 됩니다. 잔인합니다, 저희가. 아무튼 많이 사시면 됩니다. 네. 계산하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입니다. 특히 새롭게 출시하는 멜라토닌은 이게 개선이 또 됐대요. 그래서 기존의 멜라토닌의 흡수율을 6배나 끌어올린 새로운 전달 기술이 들어간 제품이기 때문에 원래 구매하셨던 분들께도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네. 세 번째로 프로틴 앤 이뮨과 스마트 원팩 여기도 할인이 들어갑니다. 네. 프로틴 앤 이뮨은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일반 단백질을 많이 드시니까요. 이번 기회에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마트 원팩은 유통기한 임박 제품으로 날짜를 잘 체크해보고 구입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할인이 또 초특가로 되겠죠. 무지하게 깎았습니다. 네. 뼈 건강부터 야간의 편안함까지 삶의 전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로아스웰의 강력한 라인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설날 선물로 추천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해야 잘 때 편안하지만 잘 때 편안하는 건강 제품까지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액세스몰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 설 전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요. 2주 남았나요? 3주 네. 남았나요? 저는 전형적인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신가요? 머리는 아닌 것 같은데. 장미카에서 본 것 같은데. 얘기했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건 마치 저 장동혁 대표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까? 저는 전형적인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외국에 이제 그 오솔길 끄트머리에 붙어 있는 거대한 대학교를 다니던 친구들이 한국에 가끔 들어오면 저한테 꼭 그런 소리를 했었습니다. 한국은 걷는 것만으로도 기가 빨린다. 사람이 너무 많고 너무 복작복작하다. 전 그런 걸 세상 좋아합니다. 오. 전 그래서 명동에 가면 그렇게 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셨구나. 아, 네. 그래서 그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직원들을 억지로 끌고 가서 거기서 회식을 한 적이. 많이 신나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즐겁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대로 지저분하게 노는 것을 구경하는 일. 하지만 그건 저처럼 가끔 명동 가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관광 얘기부터 할 겁니다. 먼저
제 그 출장의 루트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 가서 원더풀 코펜하겐이라는 그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어딜 가나 뭐 지방 정치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단어의 창의성이 없죠. 원더풀. 원더풀 코펜하겐 프로젝트입니다. 컬러풀. 네, 파워풀. 파워풀. 원더풀 되고. 코펜하겐은 프로젝트라고 해야 되나? 어떻든 이거는 우리로 치면은 관광공사 같은 기관이에요. 기관의 이름이고 이제 그 안에 프로젝트는 코펜페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기관의 이름이 원더풀 코펜하겐. 네네. 그랜드 레저 코리아 같은 거구만. 그런 비슷한 느낌? 예. 한국관광공사 같은 거죠. 서울관광공사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걸 설명하기 전에는 왜 이렇게 논문을 쓰면 항상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하잖아요. 배경. 그래서 오버 투어리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보복 소비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네네. 우리가 종종 하죠. 아 그래요? 뭘 사세요? 김민아가 특히 잘하죠. 게임기라든가. 예, 연말 되면 게임기 있는 거 또 사고 막. 예. 네. 아 그래요? 여기도 올 때마다 막 마이크가 바뀌고 그것도 보복소비인가요? 네. 그랬던 건가요? 카메라 늘어나 있고, 막. 예, 마이크 늘어나 있고, 새 거로 바뀌어 있고, 보복 소비의 일부입니다. 네,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자유롭게 외출도 못하고 재택근무하고 외식도 못하고 그래서 팬데믹 끝나자마자 소비 심리가 이렇게 막 보복하듯이 한꺼번에 분출되는 현상, 요걸 보복 소비라고 했는데요. 맞아요. 수능 끝나고 뭐 사는 것처럼. 그렇죠. 네. 그래서 한 조사에 따르면은 팬데믹이 막바지로 접어들기 시작한 2021년 말부터 코로나 21로 인한 스트레스를 사치스러운 소비로 이제 해소하는 이런 보복 소비가 늘어났는데 그렇게 하겠다 했던 사람이 한 40% 정도 된대요. 난 분명히 그럴 의지가 있다. 네. 근데 그러면 그 보복 소비 어디다 할 거냐라고 물었을 때 그 가장 높은 비율로 나왔던 41%가 여행 가고 싶다. 아무래도 그렇죠. 코로나 이후면은. 저 이거 느낌이 오는데요. 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했을 것 같은데요. 왜요? 보복 소비하고 싶은 사람들의 비율이 41%밖에 안 될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여행 가고 싶었을 사람이 그 중에 40%밖에 안 될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 가장 큰 보복 소비도 팬데믹 끄트머리에 여행으로 했었기 때문에 기억나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막 보복이라도 하듯이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는데요. 인기 여행지의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서 관광객이 막 너무 몰려드니까 거주민의 삶이 또 자연 환경에 피해가 가면서 이제 몸살을 앓기 시작하는 곳이 늘어났습니다. 뭐 우리도 사실 서울에서 막 네. 유명한 식당 앞이나 유명한 거리 가면은 그냥 가정집 앞에 이렇게 팻말도 붙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니 조용히 해라. 그런 거 많이. 인사동 쪽이나 그쵸, 네, 그쵸. 저기 북촌 쪽에 가면 많이 있죠. 예, 서울 시내 중심과 옛 동네에 그런 게 정말 많죠. 네. 고생 진짜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요. 네. 저는 합정동에 무슨 돈가스 집에 갔더니 그 앞에도 어떤 집에 그런 거 붙여놨더라고요. 그 인기 그게 많은 맛집 앞에. 이제 합정동에 완전 올드타운 보면은 새로 들어온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원래 오랫동안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세탁물 맡기러 가는 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관광객들이 트렁크를 끌고 자라라 옮겨간. 예, 그건 맨날 보더라고요. 부산도 감천마을 가니까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그 감천마을 갔다 사진 찍은 애들 보면 되게 민폐 끼친 기분이 드니까요. 야 가지마 거기 미안하게 왜 그래 그런 생각 많이 들어 맞아. 예. 그래서 작년 통계를 보자면 2025년 전 세계 여행자 수가 15억 명이래요. 전 세계 인구가 82억이니까 18% 거의 20%가 해외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관광객이 갑자기 늘게 되면 교통체증이 심해지죠. 비행기가 날라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그렇죠. 그리고 소음공해도 발생합니다. 밤이고 낮이고 집 바깥에 관광객들이 모여서 떠들고 사진 찍고 그다음에 유럽은 특히나 포장이 안 된 도로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여행 가방을 끌고 다니면 맞아요. 저도 그게 느껴질 진짜 정도로 죄송할 정도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독일에 왜 그렇게 독일이나 이탈리아에 왜 그렇게 자동차 산업이 발전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따위 도로를 가지고 있으면서 차가 좋을 필요는 뭐가 있지? 말 타고 다니지? 근데 거기는 차가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말이야.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속도로는 잘 돼 있는데 이런 사람이 걷는 곳에는 그런 게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 또 개발도 할 수 없어요. 옛날에 만들어 놓은 곳이니까. 특히 개발을 최대한 많이 시내의 위주에 제한을 하는 서유럽과 북유럽이 오버투어리즘 하면 제일 고생할 동네이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막 쓰레기가 쌓이는 곳들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거주민의 일상이 위협을 받는 일이 늘어서 스페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이런 데서는 시위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만 좀 받아라. 그렇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 오버투어리즘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 어떻든 주민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내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2024년에 네. 관광객을 상대로 도시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입장료? 네, 그래서 서울에 들어오면 서울 입장료를 내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성수기인 7월 중순까지에는 평일을 제외한 공휴일이나 주말에 베네치아를 당일치기로 방문하는 사람한테 도시 입장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두 가지로 분류해서 봐야 되더라고요. 지금 미국의 국립공원에 도널드 트럼프가 차별 정책으로 외국인 관광객한테 입장료를 더 내게 시켰잖아요. 그건 진짜 정치적인 차별 정책이잖아요. 네. 근데 유럽은 비슷한 정책을 몇 년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은 입장료를 조금 더 많이 내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덜 와야만 하니까. 네, 예,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네, 그렇죠. 이제 베네치아 같은 데는 세계 문화유산이니까 도시 하나가 전체가 그냥 유료 관광지가 된 건데 우리가 네. 그냥 에버랜드 가듯이 그래서 주말이나 휴일에 오전에 8시 반부터 오후 4시에 들어오는 당일치기 관광객은 5유로에서 10유로 사이 뭐 그러면 한 뭐 17,000원 많으면 그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내야 된대요. 그래서 관광객이 평일에 와라. 너네 주말에 오면은 관광객 이거 입장료 내야 되니까 평일에 와라. 이렇게 분산하기 위한 정책인 거죠. 그리고 당일치기 방문객한테만 부과하는 이유는 숙박료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숙박료를 낼 때 대부분 숙박세가 포함돼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럼 이걸 어떻게 내느냐? 이게 선의에 맡겨요. 웨브사이트에 들어가서 자진 신고하고 내야 됩니다. 비자 그 하는 것처럼 이스타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군요. 그래서 그냥 날짜를 선택하고 내가 이때 들어갈 거야 이렇게 하고 이제 내는데, 근데 그렇다고 안 내면 안 돼요. 이거 자진해서 내는 거지만 기차역이나 교통시설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무작위로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근두근하면서 담임만 안 오면 돼라고 가만히 있을 상황은 아니다. 네, 그렇게 해서 걸리면 뭐 300유로 한 50만 원 내야 됩니다. 한국인한테는 어렵지 않죠. KTX에 돈 안 내고 타는 사람 극히 드물어요. 있긴 있지만. 네. 그래도 막 입국 심사처럼 그렇게 하진 않네요. 네, 그냥 무작위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아마 그 입국 심사처럼 하면 사람을 더 써야 되니까 또 오히려 맞아요.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줄도 길어지고. 그리고 이탈리아 판테온 뭐 이런 고대 유적지는 몇몇 곳은 원래 입장료를 안 받았었는데 네. 이제 걷기 시작했고, 저는 재작년인가 터키를 갔다 왔잖아요. 튀르키예. 네. 거기는 제가 검색을 할 때마다 입장료가 올랐어요. 심지어 제가 여행을 가 있는 동안에 일주일 전보다 올라 있고. 정말요? 예, 정말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건 그만큼 이 돈으로 안 되겠다. 더 올려 이런 식으로 네. 판단을 해서. 뭐 이렇게 해도 오네? 그러니까 또 올리고. 그래서 그 자연스러운 자본주의를 생각하는 게 저는 훨씬 건강하다고 보는 게, 지금 사람들도 우리나라의 박물관들이 입장료를 받기 시작하는 거 너무 나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산토리니, 뭐 미코노스 이렇게 유명한 섬 있잖아요. 네. 이런 데는 페리별로 아니면 뭐 교통시설별로 뭐 환경세를 걷기도 하고, 그래서 입국 지역별로 돈을 걷기 시작했고, 스위스도 걷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가 어디게요? 가장 많이 찾는 나라, 도시? 파리? 네, 파리죠. 대부분 프랑스에 대해서 로망이 있잖아요. 음. 근데 여기도 올림픽을 기점으로 호텔 숙박객들한테 부과하던 관광세를 올렸어요.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도 하루에 3만 명이었는데 이제는 15,000명까지만 받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딱 절반으로 제한을, 줄였네요. 네, 그랬죠. 그래서 뭐 박물관, 관광지, 공원 이런 데는 방문객 수를 제한하고, 몽쉘미셸 같은 데는 아예 교통편을 줄였대요. 그래가지고 관광장관의 인터뷰를 봤는데 이 사람이 20% 20대 80 법칙이 여기도 20%의 관광지에 80%의 관광객이 몰린다. 우리는 이 방문을 막는 것, 단념시키는 게 우리 관광국의 목표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예요. 그럼 확실히 그 돈을 받는 것보다 이렇게 아예 숫자를 제한해 버리는 게 효과는 크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와 커뮤니티의 입장을 자꾸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100이 오면 좋아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했는데 120이 오면 조금씩 문제가 일어날 것이고 200이 오면 참사를 못 막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도 코로나 전에 이제 연간 관광객이 1,800만에 이르렀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도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넘어섰다. 그래서 이제 아예 관광과 관련된 광고를 아예 전혀 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지 마세요, 암스테르담. 네, 근데도 2,000명이 넘었대요. 그 해가 지나서. 그래서 아예 새 숙박 시설을 못 짓게, 호텔 신축 허가도 안 내주고, 그리고 이제 관광세도 12.5%나 부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의 영포티들이 마리아나 피러 가는 곳이잖아요. 아니, 진짜 적극적으로 막는군요. 네, 아예. 네. 그리고 거기는 정말 무슨 도시에 그런 냄새가 배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냥 도시 자체 이 마리아나의 냄새가. 저는 심지어 거길 가보진 않았지만 LA의 어떤 지역에서는 내리고 싶지 않았던 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다니는데 차 문을 열면 그 냄새 들어오니까. 그 비흡연자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최선 부탄, 다하겠습니다. 그 부탄 있잖아요. 부탄 네. 여기가 공무원 연수로 엄청 많이 가는 곳이죠. 그래요? 네. 아, 그렇구나. 행복 지수 때문에. 네. 그렇죠. 도시마다 그 도시의 그 슬로건 보세요. 그런 행복 제일 도시, 뭐 행복 무슨 도시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가는데 이제 행복을 국가 운영의 목표로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정말 많이 가서 여기가 2022년 9월에 이제 그 코로나 끝나고 국경 개방하면서 하루에 $65였거든요. 관광세가. 근데 하루에 200달러. 그러니까 3배 넘게 인상을 했죠. 부탄에서?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외국 공무원들이 많이 오니까 덜 행복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아니 그리고 공무원들은 자기 돈이 아니니까 비싸도 와요. 그렇죠. 네. 이런. 그러니까 스페인도 관광세를 걷지만 1만 원 수준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는 지금 하루에 26만 원 이렇게 했는데도 오니까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건 본격적으로 안 와도 좋다인 거죠. 부탄 정부가 계산을 할 때는 국내 여력이 있는 소수 관광객만 유치를 하겠다. 관광객 수 줄어도 단가를 올리면 수입이 유지되니까. 어차피 돈 쓸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환경도 보호하고 이렇게 해보자 그랬는데 생각보다 관광객이 좀 많이 줄었대요. 3배나 올렸으니까. 세긴 하죠. 200이면. 그렇죠. 하루에 그렇게 내야 되는데. 네. 그래가지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23년 9월부터 50% 파격 할인. 가격할인 시가 $100. 그 $100. 그래가지고 이제 27년 8월까지는 그렇게 유지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진짜 이게 엄청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고 네. 네, 그때그때 개입을 열심히 해야 되는 문제고. 맞아요. 그리고 갈라파고스 여기도 진화의 그 진화론이 나온 것이잖아요. 네. 여기도 섬 입장료가 $120 정도 된대요. 갈라파고스에 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저도 가고 싶은데요? 저도 그렇게 가고 싶은데. 그 가고 싶을 수는 있지만 진짜 가야지라고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그렇구나. 제 친구가 네. 그 진화 과학 네네. 뭐 그런 거 전공을 했었는데 갈라파고스에 자리가 하나 났대요. 계약을 하는데 계약 기간이 이미 막 17년. 어머. 한번 들어가 못 나온다. 유배 아니에요? 그 진화를 보려면 그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남미 여행 가는 분들은 은근 끼워서 좀 가더라고요. 그럴 그렇구나. 것 같아요. 네. 네, 과학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성지 같은 느낌 들 것 같은. 그다음 인도네시아 발리 여기가 엔데믹 직후인 2022년에 한 200만 명 이상이 찾았대요. 여기가 좀 큰 제주 같은 곳이죠. 입장이 여러모로 비슷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랬는데 딱 1년 후 23년에 550만 명이 방문했대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280%가 늘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환경세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 어딜까요? 일본 아니에요? 맞습니다. 일본 정확히는 이분 누구시죠? 이분 뭐예요? 저 오사카요? 네. 도톤보리에 네. 이거 아니에요? 이분이신가? 이분 터널 증후군 이분이신가? 이거 넥스트 레벨이고. 전혀 네, 도톤보리 강가. 네. 네. 거기 있으면 일본 말이 안 들리죠. 네. 경주죠.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네. 몰랐는데. 고등학생들이 담배 피러 가는 곳이에요. 아 진짜요? 네, 부산 고교생들의 암스테르담이죠. 네. 일본 오사카 1년 동안 한 1,000만 명이 오는데 그중에 4분의 1이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그거밖에 안 된다니 실망스럽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네요, 이거네요. 이렇게. 네, 그러네요. 네. 그래도 처음 보는 곳인데. 그리고 후지산도 오버 투어리즘 때문에 하루에 한 3,000명이 넘는 등산객이 몰렸대요. 그 후지산은 원래 3개월만 갈 수 있잖아요. 여름 네. 7월에서 9월 사이. 그래서 쓰레기가 막 너무 많이 나오니까 여기도 원래는 돈을 안 받았어요. 저도 가봤는데 그냥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이렇게 기부하는 형식으로 환경 뭐 기부금 이런 걸 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인기 많이 있는 루트에다가는 2,000엔씩 통행료를 걷는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저 그거 합니다. 봤어요. 후지산 잘 보이는 편의점인가요?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 그 뷰를 보러 많이 오니까 창문에 가림막을 설치해가지고 진짜요? 못 보게 그런 뉴스가 위한 있더라고요. 것인가? 전에 그런 이제 경제 분석을 본 적이 있는데 아베노믹스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엔저 아닙니까? 엔저가 그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일본 정치인들과 경제에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엔저가 고착화되니까 기술 혁신은 안 일어나고 결국은 관광만 돈을 벌더라. 그게 지금 한 10년째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면 이제 100 정도의 손님이 오면 좋은 곳에 300, 400이 오는 일본이 된 거죠, 지금은. 네. 일본은 약간 기술의 갈라파고스 같은.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네. 네. 아무튼 이렇게 사실 그래서 관광 가는 거기도 하고.
그럴 네. 수도. 전 망했네 이러면서. 전 세계가 이렇게 이제 오버 투어리즘에 대해서 뭐 이런 전략을 내고 있는데 네. 이게 관광객이 너무 오면은 현지 주민도 불편하지만 여행객들도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그죠. 그 다음에 안 가게 돼요.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는 막 SNS로 막 곧바로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좋은 경험을 선사하고 또 매력을 갖춘 관광지로 오래 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관광객이 오는 것이 좋습니다. 맞아요. 지속 가능한.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이 오니까 현지 사람들의 대응이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뭐 많이 뉴스에서도 보셨을 텐데 바르셀로나, 뭐 이비사 섬, 카나리 제도 이런 데서는 막 사람들이 팻말 들고 시위했잖아요. 당신의 휴가는 나의 고통이다. 관광객은 우리 동네를 존중해라. 뭐 이런 구호도 외치고 관광객 들어올 때 물총도 쏘고 막 이렇게 험한 말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반대 시위가 되게 많았는데 저도 그 다큐 봤는데 이비자는 한때 전 세계 클럽의 수도라고 불렸잖아요. 근데 바로 그 옆 동네에 그냥 해녀 평생 하신 것 같은 분들이 사는 그런 어촌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잘못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당하는 건 그분들이고. 그러니까요. 바르셀로나가 특히 좀 심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물총 쏜 것도 여겼던 것 같은데. 여기가 또 부동산이 엄청 올랐대요. 그래서 원래 있던 사람들은 다 렌트 내고 사니까 이제 거기가 숙박시설로 바뀌면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다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언론에서 막 관광객 혐오 이런 식으로 맞아요. 제목 뽑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버투어리즘 때문에 이베리아 반도가 겪는 고통이 대저 다 그러하다고들 하죠. 월세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대학생들이 텐트에 살고. 네. 그래서 이제 북유럽도 이런 상황이 북유럽에도 닥쳤는데 여기선 그럼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코펜하겐도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이 대응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원더풀 코펜하겐의 코펜페이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기서는 관광객이 오면 도시에서 머물고 먹고 뭐 물건도 사고 이렇게 하면 도시의 수익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관광은 사실 도시에서는 되게 필요한 경제활동이란 말이에요. 네. 서울도 뭐 몇백만을 유치하겠다 매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막으려면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왜 관광객을 싫어할까? 뭐 무례할 수도 있고 시끄러울 수도 있고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도시에서 지내는 모습이 싫을 수도 있고 다녀가면 도시가 오염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단순히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살아보라고 하면 이 사람들한테도 좋고 우리한테도 좋지 않을까? 한국 관광객은 100분의 1로 줄어들겠죠. 자살률이 높아지고요. 네. 그래서 관광지에서 유명한 곳 다 그래서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코펜하겐 사람처럼 살아보게끔 우리 삶으로 초대를 한번 해보자. 우리 사회의 일부가 되게 해보자. 이런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동적인 소비자가 적극적인 참가자가 되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그 코펜페이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되게 자신감이 뭔가 느껴져요. 그렇죠. 네, 우리 도시에서 사는 거는 경험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반대 거죠. 아니에요? 살아보면 2번은 안 올 테니. 그런 거예요? 한국은 확실히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사진 공유해드린 원고에 보면은 네. 거기 그 슬로건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여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네. 여기에 Become 일원이 here. 되어라. 네. 코펜하겐이 되라 이렇게. 그래서 비짓 코펜하겐.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럼 그 비컴 코펜하겐이 된다는 게 뭐냐,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대중교통 타는 거, 그다음 자전거 타고 이동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천변에 우리 청계천, 뭐 한강 네네. 이런데 이제 되게 깨끗하거든요. 청계천에 수영함 잡혀가고. 거기 물도 낮긴 낮네요. 하여튼 거기서 수영하는 거. 그리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카페 가서 조용히 앉아서 얘기하고 그리고 점심을 먹는 건데 이 덴마크 사람들한테는 커뮤널 런치라고 해서 공동 점심 이런 게 굉장히 공동 점심이요? 네, 그게 뭐냐면 우리로 치면은 평생교육 시설이 되게 많이 발달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게 거의 다 뭐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하지만 여기는 그냥 민간 기업들이 운영하는 곳이 되게 많아요. 그래요? 정부에서 돈을 지원을 하고 거기 가서 배우고 뭐 무슨 뭐 도자기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성인 뭐 유치원 같은 그런 곳이에요. 네. 그 평생교육원. 근데 그런 데가 보통 카페처럼 막 꾸며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점심을 티켓을 사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식권 사서. 네, 식권 사서. 근데 이제 테이블에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먹는 거죠. 세대가 막 섞이고 그래가지고 이게 자기 코펜하겐의 전통이라면서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오, 일단 저는 안 갈 테니까 성공이에요. 왜 코펜하겐 맛있어요. 입장에서. 맛있다고요. 내 향이는 올 수 없다. 그렇죠. 네. 그 전통 이제 뭐 덴마크 음식 이런 거 같이 먹는 거죠. 그래서 내향인도 괜찮아요. 섞여 앉으니까는 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봐라. 그래서 그런 거를 권해주고 이제 이런 기업들이랑 같이 제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서 이걸 만들 때 그 로직이 뭐냐면 부킹닷컴 아시죠? 부킹닷컴. 네. 그 그냥 뭐 호텔. 예. 네, 거기서 조사를 했는데 10명 중에 7명이 나는 내가 여행한 곳이 내가 여행하고 나서 더 좋은 곳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발자국을 남기지 않고 돌아오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도시마다 관광 수익이 KPI지만 목표지만 이제는 방문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더 많은 방문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기들이 원하는 관광을 하게 해보자. 발자국 남기지 않고 이 도시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광 프로그램 만들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이제 코펜페이라는 걸 런칭을 했는데 북유럽스럽지 않게 6주 만에 뚝딱뚝딱 해서 뭐 보통 네. 한국으로 쳐도 좀 빠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6주 만에 네. 런칭은? 온 유럽에 그런 사례는 없잖아요. 네. 없죠. 진짜 없어요. 전 출장 네. 준비할 때도 6개월 전에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네. 여기는 6주 만에 이 프로그램을 론칭을 했다는 거예요. 홍소라 구청원번과 서류 한 번 뜨는데 1년 걸린다는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닌데. 네. 그만큼 필요성이 아주 컸다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럴 수 있죠. 이제 딱 여름이 성수기 전에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예산도 없이 그래가지고 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 참여하는 업체한테 보상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막 찾아다니면서 발품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파트너 기업들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하긴 그렇고 가게. 그래가지고 첫 번째 목표는 우리 20개만 한번 론칭을 해보자. 그래서 2024년에 26개 기업, 그다음에 작년에는 100개를 이제 파트너로 모집을 했대요. 확 늘었네요. 이게 뭐냐면 식당이든 카페든 어떤 기관이든 도서관이든 뭐 뮤지엄이 됐든 이런 데 가서 너네가 원하는 어떤 지속 가능한 행동을 하나 정하고 여기 오는 사람이 그 행동을 했을 때 이 사람들한테 어떤 보상을 줘. 아, 스탬프 투어 같은 느낌으로. 네네. 그래가지고 그 대신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너네가 어떤 보상을 제공하는지 어떤 가게인지 이거를 우리 관광 책자에다 홍보해 줄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 회사 그 가게 뭘 파는지 뭐가 유명한지 이런 것도 써주고 지도에도 표시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또 목표를 잡은 게 이제 작년엔 100개나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한 게 뭐냐면 도시 시내에만 머물기 때문에 시내 바깥에 있는 곳에도 좀 관광객이 퍼지게 하자. 우리로 치면은 명동에만 가는데 저 일산 뭐 이런 그렇죠. 이런 데로 좀 가게 해보자. 그런 데 있는 좋은 가게들을 찾아서 너네가 관광객이 이런 활동을 하면 뭐 줄 수 있어? 뭐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이 원더풀 코펜하겐에 들어가면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어떤 거냐면 일단 도시 입장에서는 코펜하겐 기차역에 도착하거나 기차를 타고 코펜하겐 비행기가 아니라 아니면 대중교통을 타고 코펜하겐 오거나 걸어서 오거나 자전거를 타고 온다. 그러면 일단 뭐 무슨 박물관 티켓 이런 거 줍니다. 동물의 숲 같다. 그리고 대부분의 가게에도 올 때 그렇게 뭐 아까 그 뭐 일산 이런 데라 했잖아요. 그런데 뭐 자전거를 타고 오든지 대중교통 타고 오든지 그러면 입장료의 몇 % 할인. 뭐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채식 메뉴를 시켰다. 그럼 콜라 공짜, 뭐 커피 공짜 이런 식으로 뭐 쓰레기 줍고 왔다. 쓰레기 이만큼 가지고 왔다. 그럼 입장료 무료 이런 식으로 이제 행동과 보상을 주는 거예요. 뭐 만약에 뭐 이제 배낭여행 하는 젊은 양반들이면 진짜로 기차역에서 내린 다음에 계속 쓰레기 줍겠네요. 할만하죠. 왜냐면 네. 입장료도 비싸거든요. 맞아요. 보통 뭐 100크로나 하면 2만 원인데. 물가가 얼마나 비싸요. 저도 여기 기억도. 살짝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봤는데 미쳤어요. 이거 가면 안 돼요. 진짜 네.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북유럽이 다 비싸다고 하지만 덴마크는 넘사벽으로 비싸거든요. 대중교통이 이게 대중교통이 아니에요. 택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대중교통 자유이용권 돈 쓰면 그냥 저 대형 세단 우리나라에선 빌려서 타는 버스 네. 타는데 왜 택시비가 나오나 저도 어머. 공항에서 시내까지 20분밖에 안 걸리는데 택시 탔거든요. 네. 450크로나 나왔으니까 진짜 10만 원이에요. 20분 타는데. 20분 택시 타는데 10만 원이요? 네, 진짜로 진짜 비싸기는 비싸요. 그리고 1크로나가 보통 스웨덴이 140원, 뭐 노르웨이도 130원. 근데 이 덴마크는 220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크게 나네요. 100크로나를 쓰면은 보통 우리가 10,000원 쓰는 기분으로 쓰거든요. 거기도 이제 그렇게 맞춰져 있어요. 하지만 점심에. 22,000원을 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나중에 보면 이게 웬일이야 막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활동을 해서 이렇게 받는 게 상당히 큰 보상일 수는 있어요. 여기 오는 그렇네요. 여행자들한테. 젊은 사람들한테는 반응이 즉각적으로 올 수 네, 있겠습니다. 저 같아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몇 개 했죠. 음. 그 중에서 제가 갔던 곳이 그 중에 뭐 여러 개 있지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코펜힐이라는 곳인데요. 이 얘기 한 10년 전에 들은 적 있어요. 실제 사진 처음 봅니다. 제가 아 지금. 그래요? 전 갔는데 되게 깜짝 놀랐어요. 예뻐가지고. 예쁜데요?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무엇이냐? 이건 아마게르 바케라고 하는 코펜힐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아마게르가 이제 이 섬의 이름이고요. 바케가 언덕이에요. 그래가지고 딱 보시면 언덕같이 생겼죠. 네. 하지만 이곳은 쓰레기 소각장이자 열병합 발전소입니다. 그냥 텔레토비 동산. 건물 위에 텔레토비 동산이 있고 위에 텔레토비들이 좋아하고 있어요. 네, 근데 아마 뭐 마리아나라고 있겠죠? 아니에요. 이 텔레토비 네. 동산은 스키장이란 말입니다. 스키장이에요? 네, 그래서 2017년에 완공했는데 여기가 고체 쓰레기를 태워서 에너지를 만드는 친환경 발전소인데 사실 쓰레기 소각장, 혐오시설 이게 기피시설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은 랜드마크가 됐어요. 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발전소를 스키장 모양으로 왜냐하면 북유럽 사람들은 스키를 진짜 좋아하는데 덴마크는 눈이 우리랑 비슷해. 우리보다 더 눈이 잘 안 오고 와도 금세 녹아요.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비처럼 섞여서 오니까 금세 눈이 쌓여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스웨덴도 한 중부 이상 가야지 눈이 쌓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스키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잔디 스키장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전망대 올라갈 때는 암벽 등반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자전거 타고 가면은 여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 무료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자전거 타고 갔죠. 동키 빌려가지고. 아 원래는 저 꼭대기까지 가는데 돈을 내야 되는군요 또. 네, 입장료 내야 되죠. 야 쓰레기 소각장 주제에. 그러니까요. 네. 근데 막 전 세계에서 와 있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럴만해요. 궁금해요 저도. 그리고 네. 또 올라가면 공원이에요. 그래서 되게 많은 식물이 있고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그다음 카페도 있고. 인터벌 트레이닝, 달리기 순항로, 놀이와 숨쉬기터는 뭐지? 네, 뭐 그런 시설도 왜 있네요. 호흡하나 봐. 아마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나무 많고 이렇게 하는 거 피톤치드 나오는. 이게 처음에 도시에서 공존할 수 있는 쓰레기 처리 시설이라는 구호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너무 잘 되나 봐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사실 서울이 이기적이잖아요.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은 도시인데 쓰레기 처리장, 발전소 이런 건 다 서울 바깥에 외곽에 짓잖아요. 네, 심지어 전기도 끌어오고. 네, 그렇죠. 근데 여기는 코펜힐은 도심에서 3km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갔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 한 10만 가구에다가 전기와 지역 난방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이 코펜힐에서. 그럼 인구 66만인데 거의 뭐 6분의 1, 7분의 1 정도의 그 전기를 여기서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안에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도 혐오 시설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설이 됐으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 정도로 성공하고 안착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매번 재봤는데 이제 뭐 나쁜 물질 별로 오염물질 별로 배출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성공 사례에 확신만 가지면 전 세계에서 이런 거 만들려고 할 수 있어요. 네. 예. 뭐 예를 들어 뭐 인구 10만에서 15만에 하나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계산이 쉽거든요. 국회의원 지역구당 하나거든요. 예. 그런 데마다 이런 공원이 있을 수 있다. 왜냐면 이건 공원이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여기 뭐 수원이니 뭐 일산 이런 데 열병합 발전소 지으려고 하고 있고 옛날 거 다시 이제 리노베이션 하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모델을 많이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됐다는 사례가 잘 들리지를 않네요. 왜냐하면 주민공청회를 하면 죽일 놈 살릴 놈이 나올 테니까요. 네, 그 이거는 뭐 저희 뭐 하남 사례처럼 막 완전 숨겨놓고 그렇지도 않았네요. 볼 수도 있게 해놨네요. 네네. 얼마든지 보실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고보트 여기가 또 괜찮아요. 재밌었어요. 보트인가 봐요. 네, 배 타는 건데요. 코펜하겐이 셸란섬하고 아마게르섬 요거 걸쳐 있는 도시거든요. 큰 섬이 있죠. 네, 그 셸란섬이 제일 큰 섬이고. 그래서 이 도시 중심에 바다가 있는데 이게 강처럼 이렇게 흘러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트를 탈 수 있는 건데 이제 뭐 속도나 이런 건 한강 오리배 같다고 보실 수 있지만 발로 가는 건 아니고 100% 전기 보트. 그래서 보트 대여장에 가면은 이제 거기서 입장권 사고 그러는 곳에 지붕이 태양열 패널이거든요. 그래서 그 태양열 패널에서 생산되는 전기로 이 보트에 이렇게 충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트 자체는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들었고 또 이 보트를 타기 전에는 해양
생물학자가 얼마나 바다가 소중하고 뭐 바다에 무슨 유럽식이에요. 여기 이런- 무슨 뭐가 이런 또 물고기가 오기 싫죠, 살고 어른들은. 있고 이런 거 강의를 반드시 들어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한테는 다 의무로 주고 그다음에 여기 코펜페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한테는 그 잠자리채 같이 생긴 뜰채를 다 줍니다. 근데 그걸로 뭘까요? 잠자리를 잡진 않을 거고요. 쓰레기를 잡죠. 그럼 배 타 쓰레기 주워야 돼요? 네, 배 타고 쓰레기 이렇게 건져 올리는 활동을 하면 배를 네. 무료로 탈 수 있어요. 근데 근데 24시간 술 먹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 우리나라 어르신 관광객들은 몇 명 빠져 죽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네. 이 배가 되게 생각보다 좋아요. 한 6명 정도가 타는데 이게 가운데 테이블이 크게 있어서 큰 식탁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둘러 앉아서 같이 얘기하고 뭐도 먹고 이러면서 타는 거고 이 배 한 대 빌리는데 한 1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45분 1시간 빌리는데 근데 이걸 무료로 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만하죠. 쓰레기 주술만 하죠. 네, 그 전반적으로 다 동물의 숲 같아요. 동물의 숲에서 잡초를 이렇게 막 50개씩 뽑아오면은 그 뭔가 행동을 할 때마다 보상이 있어요? 그렇죠. 네, 마일리지를 주거든요. 맞아요. 그 마일리지로 이제 가구를 사서 내 방을 꾸밀 수 있어요. 그 실제로 관광객들이 뭘 해야 돼요. 네. 예.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내 돈 내고 내가 하겠다는데 논리를 벗어나 있잖아요. 이 네. 프로그램들은. 어, 그렇죠. 그리고 이 정도면 그 행동에서도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동숲이랑 좀 맞닿은 지점이 있는 것 같다. 재밌었어요. 저는 네. 재밌어서 다만 아쉬운 거는 쓰레기가 없어요. 주우면 뭘 주는데 쓰레기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거 쓰레기 없다고 나중에 우리한테 돈 내라 그러는 거 아니겠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깨끗했다는 거. 그렇게요. 그렇게 인간의 이기심을 활용할 수도 있군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래 저 진상들은 주로 내 돈 내고 내가 하는데 이런 논리를 즐겨 쓴다고. 네 돈 내고 왔어도 뭘 해야 더 해줘. 라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으면 진상이 안 들어옵니다. 제 생각엔. 자, 그래서 이 영상 쓰레기 줍기로 무료로 탄 고보트 영상이고요. 진짜 이렇게 조용해요. 전기로 운영을 하니까 조용하고 이렇게 되게 여러 배들이 옆에도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네요. 너무 조용해서 저 어른 선생님도 별로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죠? 저희 집중해 쓰레기 줍느라 그래요. 쓰레기 없어? 막 이러면서 저게 뭐라도 주워야지. 막 우리가 버릴까 생각도 했어요. 버리고 다시 주실까 생각도 했어요. 집에서 가져와야겠네요. 트렁크에. 그러니까요. 그 쓰레기도 버릴 수 있고 좋네요. 그럼. 쓰레기 없네 이런 표정이잖아요. 진짜 조용하다. 네, 그래서 옆에 지나가면 서로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리고 도시를 이렇게 먹고 살 만한 어르신들은 열심히 쓰레기를 줍고 있지 않아요. 네, 저희야 열심히 줍지만 그래서 이렇게 조용하게 도시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네. 강을 조용히 구경하는 건 어디 가서나 즐겁죠. 왜냐면 이게 되게 좁잖아요. 그러니까 한강에서 탄다고 해서 도시가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좁으니까 이렇게 도시를 그냥 바로 보면서 도시 중심가를 보면서 탈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맞아. 그 오사카 또 얘기하게 도톤보리 강 왔다 갔다 하는 배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거기에서 그 기껏해봐 가족 사진만 찍고 있는데 별로 생산적이지 않잖아요. 뭐 야경 정도? 쓰레기를 줍든지 아니면 거기 저 신나서 강에 빠진 한신 타이거즈 팬을 구해주든지 뭔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좋아요. 그렇습니다. 좋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배를 타고 그랬는데 저도 좋았지만 여기 탄 사람들마다 다 이 프로그램 너무 좋다고 다 그랬었거든요. 그럴만해요. 그래서 이게 반응이 좋아가지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왕배도 있네요. 여기는 이제 기름으로 운영하는 배죠. 그래서 시끄러워요. 덜덜덜 큰 소리도 배는 나고. 기름으로 운영하죠. 네. 그러니까 시끄럽고 하지만 우리를 보면서 친절하게 손은 흔들어 줬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게 반응이 좋아서 고보트가 벨린에도 있고 다른 몇몇 도시에도 있대요. 그래서 코펜하겐의 이 이니셔티브가 마음에 들어서 이제 도시로 확산이 되는 중이에요. 유럽에 있는 다른 도시로. 그럴만하네요. 예전에 세부도에 갔을 때 아직도 제가 이름을 잘 모릅니다. 유압식 가스로 이렇게 그 앞자리에 탄 사람이 이렇게 저 하늘 위까지 부풀어 오르는 그런 이상한 보트가 있습니다.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사람이 중심을 잘 잡고 있으면은 앞에서 그 가스 펌프를 빡 눌러주면은 앞에 탄 사람이 위에 쭉 올라가요. 배는 나가면서 사람이 이제 바다 위에서 붕 떠 있는 이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제가 그걸 타봤는데 재밌긴 해요. 시선이 엄청 집중되는 게 부담되지만 그리고 타고 나서 생각한 건 계속 생각나는 건 그밖에 없어요. 나 하나 놀자고 기름을 엄청 쓴 기분인데 이거 그렇죠. 그 기분은 좀 찝찝하게 남아요. 그렇죠. 예.
네, 여기는 진짜 조용하고 그냥 노를 안 저을 뿐이지 노젓는 배를 탄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했어요. 조용하고 좋네요. 저 얼마 전에 상해 갔다 왔는데. 아, 그래요? 근데 거기도 이제 차도 그렇고 오토바이도 다 전기잖아요. 그래서 다 오토바이가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근데 그 조용한 오토바이가 진짜 기척 없이 제 옆을 스쳐 지나가는 위험한 상황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일부러 그래서 소리를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하지만 보트는 좋은 것 같다. 오토바이는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아, 그러네. 그래서 이 코펜페이가 이 여러 가지 오버투어리즘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에 되게 다른 방식으로 대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유럽 지자체의 관광 정책에서 뭐 큰 반응을 얻었대요. 그래서 작년에 25년 12월에 유럽 관광 포럼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코펜페이가 발표를 하고 여러 도시가 우리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이 코펜페이가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데스티네이션 페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웹사이트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도 이 데스티네이션 페이에 가입을 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홍보도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를 조직할 수 있으니까 이거 해보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펜페이의 이 통계 자료 제가 담당자한테 연락을 했더니 이걸 보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코펜페이가 이 관광객들한테 좋은 활동을 하면 보상을 주는 이런 시스템인데 참가자가 지금까지 이제 1년 지났는데 3만 명이 넘고 그다음에 1년 만에. 네, 1년 만에. 그리고 여기 참가하겠다고 한 그런 가게들, 도시들 이런 데가 100개가 넘어졌고 그다음에 로컬 파트너도 100개. 그러니까 코펜하겐 안에서만 파트너가 100개가 넘고 그리고 각각 지자체들이 하겠다 요번에 약속한 곳이 100개가 넘고요. 그다음에 이걸 하고 나서 왜 자전거 타고 가면은 뭐 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자전거 그 대여가 59% 늘어났대요. 저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10명에 7명이 나 집에 가서도 자전거 타볼래. 뭐 이렇게 난 행동을 바꾸고 싶다. 이렇게 반응을 했고 그리고 98%의 사람들이 야 코펜페이 좋은 것 같아. 너도 해봐. 다른 관광객들이 이렇게 권했다고 해요. 저희도 이 보트 타고 나서 너 코펜페이 중에 뭐 했어? 이거 했어. 저거 너도 이거 해봐.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정보를 되게 많이 교류했었거든요.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협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샌드박스식으로 무진장 늘어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코펜페이가 사람들에게 어떤 인식을 제고하는 이런 역할을 해서 다른 곳에서도 반응을 얻고 있다. 이런 결과를 보내줬고요. 그리고 자전거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자전거가 코펜하겐은 진짜 자전거가 너무 좋아요. 저도 원래도 자전거를 좋아하는데 거기서 자전거를 빌려서 타보니까 이건 정말 최고다. 자전거 타는 사람한테는 너무 매력적인 도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전거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차에 비하면 코펜하겐 안에 차가 12만 대가 있는데 네. 자전거는 74만 어머. 5천 대. 거의 1인 1자전거. 보다 넘죠. 66만이니까 인구가. 인구가 66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와 차의 비율이 5대 1이에요. 베트남 가서 생각했던 거거든요. 자전거나 그 바이크를 타는 사람들은 꽤 힘들겠다 싶어요. 근데 저 와중에 차를 모는 사람은 죽고 싶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코펜하겐 사는 사람들 90%는 자전거를 갖고 있고 근데 인구보다 많으니까 한 사람이 2대 이상을 갖고 있는 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84%가 실제로 타고 있고 그다음 출퇴근할 때 49%가 자전거로 그리고 62%가 이제 일하러 갈 때 출퇴근할 때 이렇게 타고 있고 그다음에 하루에 40만 명이 자전거를 타고요. 그리고 겨울에도 75%는 계속 자전거를 겨울에도 탑니다. 타요? 저도 웁살라에 있을 때 딱 네. 이제 11월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윈터 타이어로 가는 거. 자전거를? 네, 자전거를.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스트럭처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사이클, 그러니까 자전거 고속도로라고 해서 이렇게 자전거만을 위한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고가도로 같은 거를 자전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건 정말 부럽네요. 네. 한국은 무조건 차랑 같이 다닐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진짜 아무리 길어도 뭐 한 1km 자전거만으로도 갈 수 있는 아니면 한강 진짜 그 옆으로 가거나 이거밖에 없는데. 맞아요. 그럼 한강도 사실 나들이로 가는 거잖아요. 나들이로 가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일상적으로 타기 힘들어요. 우리 마라토너 코치님하고 얘기해봐야 될 문제지만 국가 인프라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왜 그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한테 페이백을 주는 방식을 네. 건강보험에 집어넣으려는 구상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온 국민이 평균적으로 하체 운동이 더 많이 돼 있으면 이건 국가 역량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겠죠. 그럼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신호 체계 자체가
그냥 이 유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너무 빨라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타보니까 차는 신호 때문에 서 있는데 빨간불인데 자전거는 초록불이에요. 그 신호등에도 자전거 신호등이 따로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되게 빨리 지나갈 수가 있어서 속도가 빠르고 그냥 도심에서 20km로 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렇게 유도를 다 해놨군요. 네, 그리고 대부분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카고바이크라고 해서 앞에 그 앉을 수 있는 거 그거 달아서 타는 사람 많고, 그리고 정치인의 63%가 그러니까 덴마크 국회의원의 63%가 자전거로 출퇴근한다고 합니다. 여기도 면허 따야 되나요? 자전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네. 그 뭐지?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생각보다 평화롭네. 네, 진짜 살벌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아이들만 앞에 태우는 줄 알았는데 웬 노인네가 앉아있는 거의 진짜 저도 좀 카트를 타고 싶더라고요. 갈아놨네요. 타고 싶. 저게 비싸대요. 그래가지고 노인네 카트가 있습니다. 네. 아이 카트인데 와, 노인이 타고. 진짜 유모차 같은 거 막 앞에 달아놓고 그러네요. 네, 아이들 개모차 학교 같은. 데려다 줘야 돼요. 그리고 딱 봐도 실배속 1배속이라면 네, 속도가 빠릅니다. 네. 음. 그 차들보다 이제 자전거가 하게끔 신호 체계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제동 장치의 신뢰성을 보면 요즘 서울 시내를 그러니까 요즘 대한민국의 시내를 돌아다녀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전기가 붙어 있는 그 저 바퀴 2개짜리 이렇게 서서 타는 그런 거보다 네, 킥보드. 네. 훨씬 안전해 보이기도 하고요. 네. 네. 아까 보니까 그 약간 전동 휠체어 같은 거 타신 분도 여기서 같이 가시네요. 그런 분들도 속도 사용하기 맞춰주면 편하겠어요. 되니까요. 네. 네. 그리고 넓으니까는 막 서로 경쟁할 필요도 없죠, 길이. 그러니까요. 제 친구가 암스테르담에서 교환학생 할 때 자전거를 그래서 못 타는 애인데 거긴 무조건 자전거를 타야 된다 그래서 그렇죠. 한국에 자전거를 배워갔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는 좀 살벌해서 약간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신호 이런 거 되게 엄격하고. 근데 이게 지금 퇴근 시간이라서 조금 그렇고 출근 시간에는 조금 살벌해요? 막 쌩쌩 달리는 느낌이 있긴 해요. 여전히 전 가고 싶진 않아요.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퇴근 시간이라는 건 해 떠 있는 시간이 겁나 짧다는 소리죠. 아니에요. 이때는 여름이라 해 떠 있는 시간이 제법 긴 그래요? 때였는데 오히려 근데 너무 왜 길어서 지고 문제가 있어? 되지 않나요? 아 맞아요. 근데 이때 갔을 때 제가 지금 3시 반인데 다 퇴근해갖고 막 일광욕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바닷가 여기 수영하고 아까 코펜하겐 사람들 수영한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니네가 이런데 가장 행복한 나라가 아니면 야 아니 지금 3시 반에 퇴근해 일광욕해 지금 이렇게 차 마시면서 누워있어 자전거 타 안 행복하면 니네 좀 정신병자 아니냐 막 그랬더니 아, 네가 오고 난 이날부터 날씨가 좋은 거지. 그 전까지는 굉장히 칙칙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날씨 좋은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 저 되게 황당한 거 들었어요. 그래서 공휴일이 있다고 했는데 크리스마스 장식을 떼기 위한 공휴일이 따로 아, 있다고. 진짜요? 네, 그래서 그날 다 휴가를 준대요. 아. 그래서 크리스마스 장식들 다 정리하라고. 네, 크리스마스 장식이 되게 진심이긴 해요. 저는 그걸 그 집집마다. 느낌을 받은 게 네. 위도가 높은 나라들이 3, 4시에 퇴근해요. 그렇죠. 겨울 스탠다드에 맞춰져 네. 있는 거예요. 야 계속 5시에 일하라고 시키면 겨울에 5시에 일할 텐데 그럼 밤늦게 퇴근할 거 아니야. 이런 마인드가 통했나 봐요.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찾아보니까 뭐 에콰도르나 뭐 콩고나 아까 얘기한 우리 인도네시아나 적도 근처에 있는 나라도 3시 반에 퇴근하는 나라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쵸. 그럴 것 같아요. 거긴 밤도 안 오는데 어차피 뭐 이런 마인드인가? 더워서 힘들다. 아, 더워서 힘들 수도 네. 있지. 아무튼 그래서 덴마크 교통국의 목표는요. 어떻게 하면 교통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차선을 줄일까? 어떻게 하면 자전거를 늘릴까? 그래서 대중교통의 이용을 늘리고 CO2를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일단 덴마크는 차가 너무 비싸요. 아까 인구 66만에 차가 12만 대 정도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차가 너무너무 비싸요. 차의 가격에 세금이 180% 정도. 180이요? 그리고 배기량이 커지면 환경세도 또 붙어요. 네. 그 곱하기로 해가지고. 그럼 레일을 5천만 원에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제 덴마크 네. 친구들이 같이 여기 한국에 왔던 친구들이 저보고 막 그 뭐 산타페 얼마야, 뭐 제네시스 얼마야 이렇게 물어봐서 얼마 정도 할 걸 그러니까 그렇게 싸다고 막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야 이걸 분해를 해가지고 배를 보내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와 너는 정말 레고의 나라답구나. 그러니까요. 차를 분해를 해가지고 그런 거 좋아해? 막 그랬더니 레고적 사고. 그때 아니야 너무 비싸서 그래 세금 내려면 너무 비싸서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150% 180% 근데 이번에 조금 낮춘다고 하는데 국민적인 저항이 있대요. 또 세금을 낮추는 거에 있어서도. 그럼 차를 사는 사람들은 진짜 멀리 좀 가야 되는 일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인 건가요? 아니면 그럴 그냥 수도 부자? 있고 네. 뭐 부자들도 좋은 차를 타지 않는 게 여기선 미덕이라서 아무튼 그리고 뭐 아니면은 뭐 차를 타고 여행을 다니는 걸 좋아하거나 그 차가 있어도 그걸 타고 출퇴근을 하는 일은 별로 없을 그래요? 거예요. 왜냐하면 시내 들어오려면 주차비가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건물을 새로 안 짓잖아요. 원래 있던 뭐 다 이게 뭐 빅토리아 스타일이야 뭐 18세기에 있던 무슨 건물이 이러잖아요. 네. 그 말인즉슨 주차장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차장을 따로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에 그 내는 비용도 되게 비싸고 거리에 주차하려면 자리도 없어요. 몇 바퀴를 빙빙 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 앞에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자기 집에 주차 못하고 주차장 가서 주차를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죠? 그냥 그렇죠. 버스 타는 거라. 차를 타러 갈 때도 집에서 걸어서 주차장 가서 자기 심지어 차를 가깝지 타고 않군요. 네, 그리고선 다시 또 차 놓고 집까지 걸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굳이 차를 소유할 만한 그런 장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여기에서도 그 우리로 치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건강가족부, 뭐 보건복지부, 뭐 이런 데서 이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침상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침상수명? 사망 전 와상 기간이라고 하는데 질병이나 노안으로, 그러니까 사망하기 전에 침대에 누워 있는 기간. 네. 이게 사실 건강보험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그쵸. 차지하는 건데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이 와병 기간이 굉장히 짧대요. 그건 확실합니다. 네. 그렇죠. 하체의 힘. 그렇죠. 네. 70대까지도 자전거 다 타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자전거를 타는 게 뭐 탄소 감축이며 이런 여러 가지도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장려할 수밖에 없는 정책적인 이유도 있는 거죠. 맞아요. 인간과 국가를 버티게 해주는 힘은 하체예요. 100%입니다. 100%는 아니죠. 하체 없는 분 빼면.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는데 언제나 이 북유럽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이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서 이기심을 희생할 줄 아는 이 정치 문화는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없다고 늘 생각해요. 할 수 없다. 못해 우린. 그건 문화의 문제니까. 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다른 걸 하면 돼. 대신에 유니버설해 보이는 우리한테 적용해도 좋을 것 같은 것들을 해보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 얘기한 저 코펜페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 라이프 스타일에 수고스럽더라도 협조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관광객이 있다면 그 사람은 훨씬 더 즐겁고 훨씬 더 싼 여행을 할 수 있어. 라는 거. 그게 명동 가서 맨날 생각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다 협조적이고 다 잘해요. 우리도 외국 가서 이 나라의 문화 코드에 얼마든지 맞춰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왔으니까요. 예. 근데 이게 모든 1층 노동자들의 마음이랑 똑같은 건데 100명 중에 한 명의 진상 때문에 짜증나 죽겠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줄여줄 수 있다고 하면 한국 사람들도 무조건 좋아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무조건. 곧 현실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거 한번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면 네. 5만 가지 엄청난 아이디어를 빠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육주가 뭐예요? 네. 예천군 가서 건설 쓰레기 부수기 체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호텔 내주고 네, 갑니다 사람들이. 엄청난 마케팅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근데 우리가 원하는 한국인이라는 거 아니면 뭐 서울에서 사는 사람의 지속 가능함이 뭔지를 정의해내는 거가 필요하겠죠. 일단은 덴마크는 그게 정확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지방과 그 수도권의 그 이미지가 굉장히 다를 것 같기도 하네요. 여기에 접근하는 느낌이. 아무래도. 네. 소래포구 가서 저울 단속해오는 사람한테 방어 한 접시. 이건 공무원 일을 관광객에게 시키는 거 아닌가요? 라이프 스타일이죠. 좋죠. 한국인들 파파라치 좋아해요. 광고 듣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 뛰어난 가성비로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킬 아이디어 패드. 지금 바로 액세스몰 전용 특가로 구매하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활력 하나 더, 생기 하나 더. 내 삶에 하나를 더한다. 로하스웰.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100억 균주? 기본, 프리미엄 덴마크산? 기본, 제로 칼로리? 기본. 기본은 충분하다. 이제는 맛있게. 눈꽃처럼 사르르. 프리미엄 유산균 큐비엔 사르락토. 제조원 비포단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사계절을 6번 견뎌낸 인증받은 토양에서 자란 진짜 산삼. 집에서 편안하게 신받다. 산양산삼 산앤삼.
마이크로미디어 업계가 커지니까 이제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마트에 있는 상품이나 TV 광고를 하는 상품들에 비해서 광고비의 생산 단가의 비중이 얼마나 낮은지를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네. 이제는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습니다. 액세스몰에 들어온 업체들은 다른 유튜브에 광고비를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생산 단가에서 광고비의 비중이 상당히 적습니다. 저희 꽉 잡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한테는 훨씬 합리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파시 청취자 분이시라면 사는 삶을 아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왜 그 알실 광고에 나오는가 왜 하실 수도 있고 저도 오늘 아침에 이거 맞아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강원도 산양산삼 산엔삼 그 알실에서 처음 광고합니다. 네, 그런 브랜드가 있는데요. 천혜의 환경에서 파종부터 수확까지 오직 산에서만 이루어지는 강원도 토종 산양산삼입니다. 네. 산양산삼. 발음이 어렵네. 무농약 무비료는 기본이고요. 한국 임업진흥원에서 발급한 품질 합격증이 붙어 있어서 신뢰하실 수 있는 품질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간혹 이걸 인삼과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인삼과 산삼은 다릅니다. 물론입니다. 네, 주 양리 성분인 사포닌이 인삼의 2배 이상인 것이 산삼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상위 호환이다? 그리고 비교할 수가 없다? 좋은 생각하시면 생각입니다. 되겠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의 모양 차이로 5년에서 6년근 중에서도 못난이 제품이 있고 정품이 있어요. 근데 사실 못난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구매해서 보면은 못난이인지 모르겠다라는 리뷰가 굉장히 많았고요. 물론입니다. 네, 그리고 혹독한 10년의 세월을 버텨낸 10년근 진정 프리미엄 산삼도 있습니다. 네. 네. 액세스몰에 입점한 지 지금 2년이 됐는데 설날 이후로 처음으로 가격 인상을 할 예정이에요. 요파시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산엔삼 제품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지금뿐입니다. 그래서 설맞이 이벤트도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네. 전 상품 최대 20%에 달하는 세일을 진행을 합니다. 못난이 산양 상삼을 사도 황금빛의 찬란한 보자기를 무료로 저희가 제공을 드립니다. 여기 그렇습니다. 보자기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거 산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중에 어르신들 드린 다음에 산삼이 못생겼다는 후기를 들으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네. 네. 산삼 얼평하게 생겼습니까? 정품 산양삼과 10년 산양삼에서 선택 가능한 옵션은 50% 할인이에요. 네. 수제로 만들어진 지한 박스의 선물 포장 옵션은 원가보다 훨씬 싸게 되어 있으니까 만약 선물용을 하신다 하면 무조건 포장 옵션을 선택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네. 아마 이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가장 고급스러워 보이는 선물이 될 거예요. 뒤에 이미지가 나가고 있을 텐데 포장이 아주 고급스럽죠. 만족하지 않은 사례가 없었던 진짜 명절 필승 아이템입니다. 물론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씹어 먹어도 별로 쓰거나 역하지가 않고요. 어떤 분은 맛있다는 평도 있더라고요. 이런 맛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몇 년째 잘 먹고 있습니다, 제가. 네, 2026년 설날에 산양산삼을 선물로 준비하시면 어느 때보다 싸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산양삼을 드시면 자전거 타는데 도움이 되지만 그러자면 자전거를 타셔야 됩니다. 네, 혹은 자전거를 타지 않는다면 산삼을 먹어야 됩니다. 네. 액세스몰입니다. 막 생각났어요. 이거 되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관광을 따라가면 우리가 서울 사람들이 남이섬이랑 자라섬에 엄청 갑니다. 그럼요. 네. 근데 요즘은 서울 사람 아니고 한국 사람 아닌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예. 그 사람들이 실어나들아 배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예. 노르망디 상륙작전 같습니다. 이렇게 쫙 떠는 사람들이 와장창창 내립니다. 다 살아서 들어갈 뿐이에요. 예. 그 사람들을 어떻게 쓰레기를 죽게 시키지? 쓰레기도 어마어마하게 생산되거든요. 그리고 또는 쓰레기 주울 사람만 와라의 입장인 거죠. 네. 좋은 아이디어들을 몇 개 받고 있습니다. 아직 반밖에 안 했습니다. 이번 주에 그것은 하기 싫다는요. 반이라니요. 지금 덴마크 끝났는데 아직 스웨덴, 노르웨이가 남아있단 큰일 말입니다. 봅시다. 이제 교통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코펜하겐에서 오레순다리를 건너서 이제 스웨덴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스웨덴 남쪽에 있는 도시 예테보리에 도착하게 되죠. 사실은 말메에 먼저 말메. 갔지만 네. 말메에서는 제가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뭐냐면은 네. 뒷부분에 있을 텐데 그 다음 장에 스웨덴의 최고의 버스기사 선발대회라는 대회가 있거든요. 잠시 후에 소개해 주실 그런 게 있대요. 네, 이걸 먼저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제가 말매를 굳이 제 동선에 넣었던 이유가 재작년 우승자가 말매의 그 말매 버스, 말매 운송이라고 해야 되나? 뭐 말매 네. 운수라고 하면 되겠네요. 노비나라는 데가 있는데 노비나 운수에 그
그 조세핀이라는 여자분이 20대인데 버스 기사인데 이분이 최고의 버스 기사 선발대 우승자였단 말이죠. 이 조세핀을 찾기 위해서 말매에 갔는데 정말 저희가 버스 그 차고지라 그래야 되나? 네. 거기도 몇 번이나 갔는지 몰라요. 못 만났어요. 휴가래요. 그럼 확실한 사이가 있으시군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못 만나고 왔는데 하여튼 이 최고의 버스 기사 선발대회 우리나라에서도 했으면 좋겠거든요, 진심으로. 그게 뭐 기준이 뭐예요? 네. 그 버스가 랩을 찍는 스포츠는 아닐 거 아니에요? 막 드리프트를 빡 하고 버스 기사 아저씨 멋있어 보일 때 그 같은 번호 버스 아저씨들끼리 네, 그건 멋있잖아요. 옛날에는 나 어릴 때는 춤도 췄는데 아, 진짜요? 그게 민원이 늘어나가지고 인사를 조금씩 한대잖아요. 아저씨가 춤을 추셨어요. 네, 그 서로 뭐 춤도 맞춰요. 그래서 인사 작게 하면 싸우셨나? 이상하잖아. 근데 그걸로 뭐 1위를 뽑는 건 아닐 멋있게 거고. 인사하는 사람이 어려워요. 스웨덴의 최고의 버스 기사 선발대회는 스페리스 베스타 버스프라레라는 대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버스 기사라는 직업이 사실 스웨덴에서는 인기 있는 직업은 아니에요. 안정적인 직업이긴 하지만 여기는 워라밸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침 일찍 또는 저녁 늦게도 일을 맞아요. 해야 되잖아요. 주말에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버스 기사를 지망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직업이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직업인지 알려보자. 그래서 이 운송회사 그다음에 버스를 주로 공급하는 뭐 볼보 뭐 이런 데서 돈을 대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최고의 버스 기사를 선발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최고의 버스 기사에겐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요? 운전을 일단 잘하셔야 될 거고 운전 잘해야 되죠. 또 친절해야 될 거고 친절해야 되죠. 그 정도면 뭐 다 되지 않나요? 인사 멋있게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네, 이 버스 기사에게 필요한 자질 매끄럽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되고 네. 승객에게 친절해야 되고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이 북유럽에는 꼭 하나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에코 드라이빙이라는 거예요. 연비대회 우승자. 그렇습니다. 환경을 생각해서 연료를 조금 사용하는 이 운전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최고의 버스 기사에 도전을 하려면 일단 필기 시험이 있습니다. 필기도 쳐요? 그럼요. 그 바뀌는 교통 법규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계속 알아야 되고 그다음 필기 시험에서 우수한 사람 16명을 뽑아요. 전국에서. 예선이 있었어요? 이게 흑백 운전사죠. 그런 흑이 누구고 백이 누군지 모르고 그럴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실기에서는 또 5가지를 보게 돼요. 여기 16명이 주행 기간에 일부러 막 얼음 같은 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미끄러운 주행 기간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나가는가. 그 다음에 기상 변화 대응. 뭐 갑자기 불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료를 절감을 그 ASB까지 갈 때 연료를 얼만큼 썼는지 이것도 봐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 탔을 때 승차감 이런 것까지도 봅니다. 측정을 하게 돼요. 코너링도 점수 매겨야 돼. 그렇죠. 그래가지고 주행 기술 측정 구간이 되게 까다롭대요. 그래가지고 좁은 도로에다가 그럼 고가를 뒤에 안성재 씨가 타가지고 2분하게 꺾었다고. 그렇죠. 고가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가끔 스케이트 타게 될 왔다 것 갔다 하는 같다고. 것처럼 버스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막 갑자기 불이 났어. 그러면 뛰어가서 소화기로 불 끄는 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환경운전 이것도 이제 에코 드라이빙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브레이크를 밟고 코너링 어떻게 하고 가속하고 감속하는지 그래가지고 이걸 뽑는데 우승을 하면 그날 저녁 뉴스에 등장해서 인터뷰를 하거든요. 와. 그래갖고 제가 처음 봤을 때가 몇 년 전이었는데 그때 우승자는 100이었어요. 왜냐하면 스웨덴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을 운송하는 버스 기사였거든요. 헐. 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나온 분들은 2년 연속 여자 기사들이 우승을 하기 시작해서 전 이것도 되게 부럽더라고요. 지금 이 기사 보고 있는데 진짜 약간 그 천하장사 선발 같아요. 모든 부문에서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며. 그럼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도 보면 여자 기사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대회가 우리나라에도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베스타 트래픽 그 예떼보리에 있는 베스타 트래픽 교통공사에 갔었어요. 네. 이제 베스타 트래픽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베스트라 고틀란드가 우리로 치면 전라남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리적 위치상. 네, 위치상. 그래서 이제 베스트라 고틀란드의 인구가 180만 명인데 여기에서 운행하는 버스, 페리, 뭐 트램 이걸 전부 다 관장하는 곳이 베스타 트래픽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버스를 2027대 그다음 페리와 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얘기는 목표가 뭐냐면 우리 2030년까지 우리가 운영하는 모든 교통수단을 전기화한다. 일단 트램은 전동차인데 버스를 다 그렇게 하는 건 한국도 많이 하고 있지만 쉬운 일도 아니고
페리는 그게 가장 큰 그러게요. 과제죠. 이건 큰 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게 그 덴마크랑 이 북유럽 저 스웨덴은 다리로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그 다리도 겁나 길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가는 길이 꽤 멀 텐데 4명 타고 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닐 텐데. 그렇죠. 페리는 훨씬 네. 크죠. 그래서 요거를 전개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지금은 이제 탄소 감축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걸 위해서는 일단 모든 게 전기화돼야 된다 이렇게 목표를 삼고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여기서 되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북유럽의 모든 정책은 세금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근거가 확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위적으로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근거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거든요. 아주 되게 어떻게 보면 차가운 합리주의 같은 건데 그래서 실현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엄청 따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전기화를 하는 이유가 뭐 왜 전기화를 해야 되냐 이렇게 했을 때 근거가 되는 연구를 수행을 했대요. 그래서 환경 및 보건의학 연구조사 이걸 했는데 이 예대보리 안에서 가장 울퉁불퉁한 지역, 그러니까 도로가 그 울퉁불퉁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 구간에 운행하는 모든 대중교통을 우선 100% 전기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전과 이 후를 측정을 해야 되겠죠. 네. 뭘 측정했냐? 그랬더니 차량 내부 그리고 차량 외부, 그다음 도시 근처 건물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건물, 그 도로 근처에 있는 건물 내부의 진동, 저주파 소음, 그리고 그 근처에 그 길거리에 있는 집에서 사는 주변 사람들의 수면의 질.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했더니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잠도 더 잘 자고 거주 지역 소음과 진동도 줄어들어서 삶의 질이 향상됐고. 그러니 이 정책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건 어르신들이 잘 아는데 도시의 열차 지나가는 기찻길 옆집들은 옛날부터 다 쌌어요. 그렇죠. 엄청 싼. 처음 상경한 사람들이 그런데 많이 살고 잠을 잘 못 자고.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질소산화물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배출가스, 운전자의 작업 환경, 그 다음에 노선을 완전히 전기화한 전과 후에 측정한 이제 이 사람들의 만족도, 운전기사의 만족도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노선을 전기화하니까 모든 게 더 좋아지더라. 그리고 사람들도 훨씬 더 기분이 좋다고 하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정책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전면 시행을 하게 됐는데 이 처음에 전기버스를 도입할 때는 사람들이 일부러 2차 타려고 기다리기도 했대요. 앞에 차 보내고 2차 타겠다. 확실히 심심한 나라. 그리고 이걸 오늘의 컨텐츠. 게다가 바쁘거나 급하지 않아. 전기버스 타기. 전기버스 타기. 거기다가 되게 실험적으로 뭘 했냐면 노선의 일부를 건물 안으로 지나가게끔 했어요. 그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캠퍼스 안에 있는 이 그 카페를 이렇게 실험을 한 건데 카페 안에 바로 내려요. 그러니까 차에서 내리면 바로 카페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아시아에 그런데 되게 많죠. 아, 그래요? 그 전철도 건물 사이로 지나가기도 하고. 그 안에 예. 차이를 줄여서. 그래서 아예 그 건물을 세워주고. 그렇죠.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랑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전기로 하면은 소음도 없고 매연이 없기 때문에 그게 큰 부담이 되지 않아서 지금 실험 노선으로 끝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도시 계획하고 맞물리게 되면 우리가 사실 병원을 가거나 아니면은 뭐 관공서를 갈 때 우리 말고도 뭐 행동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교통약자들한테. 네, 그런 분들한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네요. 버스 타고 바로 그 건물에 내릴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그러니까 매연 처리 시설이라는 게 우리 버스 터미널 가면 주로 이제 플랫폼이 지상인 이유가 매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90년대 이후에 생긴 플랫폼들은 뭐 도착은 지상에 출발은 지하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하에 놓은 데도 있는데 지하에 놓은 데도 가급적 엄청 개방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 매연 때문에. 그럼 거기에서 매연이란 변수를 빼버리면, 그렇죠. 예, 그냥 큰 병원 앞에 복도 바로 앞에 둘 수도 있는 거고. 네. 아하. 그래서 조용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과 맞물리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지금은 이 노선은 폐쇄가 됐는데 이제 뭐요? 이걸 다른 방식으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대중교통에서의 KPI라고 하면 이제 사람이 내렸을 때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하고의 거리가 가까워지게끔 이걸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노선을. 그래서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이게 전기화되면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자동차는 없앴으니, 하지만 인간은 모두 도어투도어를 원하니까 도어투도어에 가깝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자면 전기화는 필수이라는 논리. 그 도어투도어를 위한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가 바로 버스 온디맨드라는 근데 겁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봤는데 이게 설명을 들어봐야 요구불 버스, 온디맨드 버스, 이거는 뭐
저 시골의 100원 택시처럼, 저 그러니까요. 100원 버스처럼 부르면 오는. 네. 바로 그거예요. 아,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파일럿 그럼 프로젝트인데 한평군이 먼저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대신에 여기는 노선이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제로 베이스예요. 우리 집 앞으로 불러도 돼요. 택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몇 시에 어딜 가야 돼서 몇 시까지 이 버스가 왔으면 좋겠다. 이걸 앱으로 신청을 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AI로 얘가 황금 노선을 지가 짭니다. 그래서 버스 기사는 여기서 짜준 대로 새로 운행을 하는 거예요. 노선 자체가 없고 원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만 가는 거죠. 아주 효율적인 택시 합승 같은 거네요. 그렇죠. 효율적인 택시 그러니까 뭐 합승이에요. 힘들긴 힘들겠지만 그럼 제가 저 지난주에 서영교 의원하고 이야기했던 버스 노선 총량제는 필요도 없어요. 그때마다 새로운 노선을 만들어낼 그렇죠. 수 있다면 이게 과거에는 저는 이걸 중국과 호주, 뭐 미국 이런 데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불러서 가는 버스들이 있었답니다. 자영업자들이 많이 하시는데 명함 뿌려주면 시골 동네에서 어디 먼데 가야 될 때 애들이 뭐 파티를 가야 돼, 뭐 무슨 경기를 가야 돼. 그럴 때 돈을 모아가지고 버스를 부르는. 대절. 네. 그래서 뭐 어디 파티 버스다. 그러면은 안에서 아예 처음부터 술 먹고 놀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막. 수요에 맞춰서. 네, 땅 넓은 곳에 그런 자영업 버스들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리퀘스트로 움직이는. 못할 건 없죠. 네, 이게 딱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 그리고 소형 미니밴처럼 생겼는데 이게 사진 있죠 거기에. 네. 이렇게 생겼는데 버스 온 디맨드. 네, 그래서 여기 그냥 진짜 집 앞으로 부르면 집 앞까지 오고, 어떨 때는 기사랑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한테 뭐 좀 더 들어다 줄 수 있냐 그러면 잠깐 기다리라 그러고 내려서 들어다 주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공항 리무진급 서비스를 해요? 그런데 요금은 버스라는 점. 그래요? 네, 택시 요금이 아니라요? 네, 요금은 그냥 일반 버스 요금하고 똑같아요. 인원에 상관없이. 인원에 상관없이요. 그럼 당연히 쓰겠죠. 네,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되게 드문드문 지역이 되게 넓은데 드문드문 인가들이 흩어져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방 소멸 지역이 네. 많이 있겠죠. 그런 곳에 굉장히 유용한 버스죠. 만약에 내가 사람이 많은 도시가 필요 없고 내 능력만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귀농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꼭 농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니라 내 일을 하는데 대도시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분들이라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 필요할 것 같아요. 아주.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차주 의원하고 AI를 통해서 늘어나는 부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네. 대중교통의 전면 공용화라는 건 필요한데 새로운 아이디어가 정말 많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지금처럼 돼 있는 노선을 마구 늘립니다. 뭐 무한대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어요. 이건 지역 소멸의 굉장히 핵심적인 해결책인 그러니까 것 이게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이게 세금 날린다 이런 소리만 하지 않으면 이건 세금은 이런 데 날리는 거고요. 네, 이거는 근데 운용비가 필요하지 않으면 버스가 운행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뭔가 그런 말이 이 버스에 써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요. 야코르 솜드빌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드립니다. 저희는 적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써놔도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적자예요. 대중교통은 적자일 수밖에 없죠. 그래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 버스에 자꾸만 뭐 계속 우리 버스도 적자라고 계속 뭐 그렇게 말하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대중교통은 원래 적자인 거예요. 대중교통은 그러니까 미친 소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중교통의 KPI는 어느 수준만 되면 세금을 다른 데 쓸 게 아니라 대중교통은 완전 환경 정책도 그렇고 사람들의 노동 정책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에 집중돼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엔 돈을 써야 돼요. 뭐 핀란드나 이런 데서는 일부러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비용을 낮추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뭐라고 하지? 가격으로 퍼센티지 충당하는 거 우리나라 뭐 50% 정도 되나요? 우리나라가 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내는 요금이 차지하는 실제 재정의 비율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합니다. 전 되게 세계에서. 높더라고요. 다른 나라는 뭐 30% 이런 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대중교통을 비용의 논리로 여기는 그냥 회사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이 있다면 전 이곳에다 쏟아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다른 데서 생산성이 또 높아지는 거고. 맞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서울의 미세먼지의 상당수는 교통수단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걸 현대화하고 전기화하고 이러는 데에 세금을 써야지 다른 이걸 맞아요. 가지고 그런 경제 논리를 피는 거는 그래서 저는 언론사마다 막 이런 노사 분쟁 이렇게 할 때마다 뭐 이렇게 해서 올릴 수 없고 요금 현실화를 해야 한다. 네, 요금 현실화를 하면은 누가 가장 피해를 보는데요?
된대요. 그래서 온 국민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런 논리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 손해를 대중교통이 봐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경제지의 논리에 따르면 그 논리에 가장 충실한 도덕성을 획책할 수 있는 사람은 이명박이에요. 국가 사업으로 지가 해먹는. 참네. 그렇죠. 아 그래서 요 이제 버스 아래에 있는 게 이 앱이에요. 그래서 이걸 들고 보여주는 분이 버스 기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은 뭐 이렇게 여기 버스 기사님 스워치 취향 특이하시네. 네, 재밌는 분이었어요. 건담인가? 재밌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노선이 자동으로 짜지면 이제 이 노선에 도착하기 3분 전에 이 사람한테 그 앱으로 여기 신청한 분한테 간대요. 버스가 3분에 도착합니다. 1분에 도착합니다. 그럼 이제 그 자리에 딱 나와 있으면 우리가 카카오 택시 부르는 거랑 똑같죠. 물론 어떤 아저씨들은 한 잔만 더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북유럽은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갤럭시 패드 쓰시나 봐요. 아이콘이 갤럭시네. 그러네. 아 그래요? 네. 이거는 이 사람 게 아니고 여기 회사에서 나눠주는 걸 거예요. 아무래도 비싼 거니까. 네. 아 근데 재밌는 게 이 아까 에코 드라이빙 이런 걸 다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버스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버스를 딱 타는 순간 후 불어서 이게 그 뭐 혈중 알코올 네. 농도라든가 이런 거를 해야지만 시동이 켜지고요. 아. 그리고 이제 이걸 할 때 아까 뭐 과속하면 안 되고 급감속하면 안 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에코 드라이빙과 관련된 이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5개의 동그라미가 있어서 만약에 그걸 어기면 빨간불이 들어오거든요. 여기 지금 화면에 있는 이거예요? 아, 네, 네네.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네. 네, 뭔가 6개의 그 게임 맞아요, 스탯 창 맞아요. 같은 게 있고 맞아요. 그거 지금 하나가 빨간색이 들어왔어요. 맞아요. 이게 네.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분한테 빨간색이 들어온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5가지를 어기면 뭐라도 어기면 그래서 진짜? 그러면서 나 그 빨간색이 들어오는 걸 보고 싶은데 그렇게 말을 했더니 뭐 하나 어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윗사람하고 상의를 해서 그러면은 여기가 그 버스 정착지 있잖아요. 정류소. 그래서 사람이 없는 이런 도로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 바퀴를 네가 과속을 하고 막 급과속하고 해서 이거 보여줘. 그래서 옆에 가서 했는데 이분이 막 너무 신나는 거야. 막 내가 존윅이 된 것 같아. 막 이런 거. 과속 이거죠. 드리프트 하시고. 네, 그래서 나중에 이거 3개 들어오게 해가지고 진짜 신나가지고 빨간불 3개 들어오게 해가지고 달리고 왔죠. 그 신나는 드라이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다 통계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에코 드라이빙을 잘한 사람한테는 이제 인센티브를 주죠. 인센티브라고 하면 영화 관람권 또는 초콜릿. 초콜릿이요? 짜요. 아 정말 짜요. 아까 그 최고의 버스 드라이버를 뽑혀도 네. 저는 상금이 얼마인가 궁금했는데 그러게요. 우리로 치면 한 뭐 2-30만 원 정도 되는 이마트 상품권 같은 거 있죠. 불역이죠. 이카 상품. 여기는 근데 그게 우리처럼 막 확 보상하는 게 없더라고요. 영예를 주겠다. 명예죠. 명예를 주겠다. 뉴스에 나오니까. 네. 자, 그걸 이제 우리 정치에서는 맛없는 당근이라고 하죠. 아 근데 여기는 그냥 당근이 항상 다 이 정도 수준이라서 미니 당근으로 만족을 다들 하는 귀에 거예요. 늘어졌어. 미니 당근. 네. 자, 다음은 무선 충전 택시로 가보겠습니다. 와, 이거는 우리 그 택배하는 게임 뭡니까? 택배하는 게임. 그 뭐죠? 뭐죠? 저는 도대체 모르겠네요. 있어요. 데스 스트랜딩. 네. 왜 데스 스트랜딩 안 해봤죠? 데스 스트랜딩 그 후반부에 보면은 나중에 경험치가 많이 쌓이고 아이템이 많이 쌓이면 충전 도로를 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이제 가면 충전이 바로 되는 걸 만들 수 있게 되는데 네. 바로 그거예요.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벌써 이루어졌다고 몇 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저 약간 진짜 미래에 갔다 온 네. 느낌이었어요. 그 마리오에 나오는 그 무지개색 발판 그런 느낌. 마리오 카트. 굳이 쉽게 표현하지 않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학협력 이런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네. 스웨덴 대학은 전부 다 산학협력이에요. 산학협력이 아니라 여기는 민관학 협력 모델. 민관학. 네, 트리플 헬릭스라고 하는데 네. 여기가 예떼보리 하면은 볼보의 도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볼보의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 전기화라는 도시 전체의 목표가 있잖아요. 네. 이거에 맞춰서 도시 전체가 어떻게 보면 전기화의 테스트 베드입니다. 특히나 교통에 있어서. 그래가지고 대중교통의 그 전기화가 되게 집중이 돼 있는데요. 이 진짜 테스트 베드 같다고 느낀 게 이 아까 보여드린 무선 충전 요거가 사진 보시면 나와 있지만 볼보랑 에릭손, ABB 그리고 스타트업인 인덕티브라는 데가 함께 무선 충전 택시를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차를 보고 있고 전형적인 볼보 차처럼 생겼고, 네. 그러니까 즉 디자인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냥 볼보 차처럼 생긴 차가 주차돼 있는데 네. 충전 중이라는 충전 거죠. 중. 네, 지금 충전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늘색으로 된 네. 네모난 판 보이시죠? 네. 이거가 충전되는 그 판이에요. 색깔 바뀌 충전판. 근데 충전판. 그래서 뭐 호텔이라든지 모욕센터라든지 이렇게 택시 수요가 많은 곳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 패널을 땅바닥에 설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택시가 승객을 기다리는 동안 한 3분에서 10분이면은 충전을 하는 얼마 거예요. 안 걸리네. 그거는 뭐 우리나라의 모든 KTX 역 같은데 다 택시 네. 레인들 맞아요. 쭉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거기 있으면 충전되는. 그렇죠. 거기 있으면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배터리가 자동차 배터리가 45에서 80 사이로만 충전을 하면 그러니까 풀 충전하지 100이 않고 아니라, 네. 40에서 80, 45에서 80 사이 충전하면 배터리 수명이 3배까지 길어진대요. 그 현대 배터리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 저 에너지 세이빙 모드 요즘 웬만한 노트북에 해놓으면 80% 충전으로 맥시멈 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다양한 실험을 해봤는데 45에서 80 사이가 가장 배터리 수명이 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잠깐 충전하는 거 이걸 opportunity 충전이라고 찰징이라고 하는데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충전하는 거. 요렇게 하면 저 사이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45에서 80이. 그래서 택시가 운행을 하고 잠깐 충전하고 운행하고 잠깐 충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배터리 수명이 길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럽에서는 뭐 신제품을 개발을 하거나 등록을 하거나 할 때 이 재활용 계획까지 다 내야 돼요. 이걸 그치, 어떻게 그쵸. 폐기 처분할 건지 이 LCA를 다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ESG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네. 그거 없으면 아예 그냥 출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용자의 지속 가능한 사용 습관, 이 사용자를 어디다 팔았고 이게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 이것까지도 공급자의 책임인 시대가 왔습니다. 너희 자식 맨날 100% 채우고. 그거 네가 교육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배터리 수명 이렇게 짧게 만드는 거 너 공급자가 돼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제대로 안 저는 했어?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설계를 왜 거예요. 그렇게 했냐. 저는 그런 데이터 사회가 결코 빅브라더라고 생각 안 해요. 실제로 빅브라더가 있어야 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까 얘기해 주셨잖아요. 저 버스 기사님이 운전석에 타가지고 술 마셨는지 측정해야 된다고. 네. 예. 그걸 사람들이 내 곁에 교통경찰이라고 나와서 시위할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사용자 습관 관리해 주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기술의 힘을 빌어서. 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지속 가능한 충전 습관을 갖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거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예전에 우리 건조님이 저한테 막 보내주셨던 것 중에 왜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캐터필 팔았던 거 네네네. 아세요? 캐터필라라는 그 회사가 있잖아요. 네. 그 공사 현장에서 많이 쓰는 노란색 캣라고 써 있는. 네네네. 네, 그게 이제 그거 뭐죠? 포클레인? 크레인. 네. 네, 그거 포클레인. 회사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전쟁, 팔레스타인 전쟁이 있었을 때 캐터필도 다 팔았단 말이에요.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이게 이스라엘 때문에 판 게 좀 많죠. 많죠. 네. 일단 이스라엘 기업 전부 다 팔았고 그다음에 캐터필을 팔았는데 캐터필 미국 회사란 말이죠. 근데 왜 팔았냐? 왜냐하면 이 캐터필의 이거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집을 부수는데 네. 썼대요. 이스라엘군이 이걸 사서 이제 팔레스타인에 밀고 가자지구와 들어가서 서안에. 가자지구 집을 부수는데 이걸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니 캐터필이 팔았지만 거기 갔을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엔드 유저가 어떻게 쓰는지도 너네 책임이야. 그렇기 때문에 파는 거예요. 그 투자자들이 이 지분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기도 하지만 지금은 이제 공급자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하는 시대가 된 거죠. 네. 사안의 심각성을 그만큼 철저하게 본다는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 중국 가가지고 통신보안 잘 되냐고 한 거예요. 물론 경주에서 한 말이지만. 네. ESG의 일환이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인덕티브 차징, 이 무선 충전의 의미는 뭐냐면 자율주행을 대비하는 겁니다. 그렇죠. 무인 택시를 운영을 하면 네. 누가 충전을 해요? 누가 내려서 케이블 꽂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게 무선 충전을 하면 자율주행하면서 자기가 에너지가 어느 정도 레벨이 됐다? 그러면 충전하러 가서 지가 그냥 충전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한 실험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인가 간이용 충전 스테이션이 또 있는 로봇 청소기 이런 것들의 시범 상품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디 멀리 갔다 거기서 와서 충전하고 와. 네. 이런. 네. 그리고 또 이게 재밌는 게 지금은 이제 이 소형차니까 패널이 한 개지만 네. 뭐 트럭이라든지 뭐 이런 뭐 포클레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패널을 이걸 갖다 붙이기만 하면 돼요. 레고처럼.
아 그래요? 네. 차종 상관없이 그냥 되는 네, 거예요? 네. 충전량이 더 많아지게 하려면 이거 4개 붙이면 되고 2개 붙이면 되고 이런 식으로. 덴마크에 수입했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건설 현장도 지금은 전기화 시도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도 오히려 반응이 되게 좋대요. 왜냐하면 건설 현장에는 먼지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충전할 때, 문제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되게 이 먼지 때문에 이거 꼽는데 항상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거는 패널이니까 네. 닦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공사 현장에서 그런 건설 현장에서 반응이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실제로 건설 중장비들 전기화가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는 쉬운데 네. 충전 같은 거 구현하기 힘들었던 모양이네. 재밌어요. 네, 오히려 충전이 이러면 편해지겠죠. 먼지 없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미래로 간 것이 V2G. V2G는 지금 우리 대통령이 공약에도 있었잖아요. Vehicle to Grid. 그래서 이게 뭔 뜻이냐? Vehicle 자동차에서 to Grid로 에너지 송전망으로 에너지를 네네. 보낼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은 바이 충전이죠. 양쪽으로 모두 충전할 수 있는 충전 받고 내 걸 충전할 수도 있는 양방향. 양방향. 이거 캘리포니아 산불 때 이웃 사람들이 테슬라 차를 몰고 가서 충전하게 도와주는 바로 그거예요. 게 기사에 많이 났었어요. 그걸 이제 소셜에서도 홍보 네. 많이 하고 캠페인 테슬라 가진 놈들 가서 아이오닉 가진 놈들 가서 충전 도와주라고. 그쵸. 네. 그렇죠. 자동차가 거대한 배터리처럼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원자력은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지만 재생에너지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쵸. 기다려야죠. 최대 단점.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단점이고 자연의 시간에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받은 걸 꽁쳐놔야 돼요. 꽁쳐놔야 되죠. 근데 이게 또 받은 거 꽁쳐놓는 것도 꽁쳐놓는 건데 스페인에 대정전 발생했잖아요. 네. 작년에. 그때는 발전 피크 시간이 되면은 얘가 너무 많이 막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갑자기 팍 터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네, 그러니까 근데 또 이게 송전망이 없으면 꽁쳐놓기만 하면은 그걸 계속 저장을 해야 되면 얘가 그 다음에 에너지 들어오면 얘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다시 그리고 시설이 필요한 일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걸 자동차로 대체를 하자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병원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아니면 특수 생산 시설 같은 데는 절대 에너지가 끊어지면 안 되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이 있을 때 아까 캘리포니아처럼 다급하게. 그러면 자동차들이 가서 충전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갈 필요도 없죠.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들로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제 이웃들이 인간적인 것까지 확장을 해보면 옛날에는 이웃들이 엔진 멈추면 점프 띄워주고 기름 떨어지면 이렇게 해가지고 기름 꽂아서 좀 부어주고 그걸 전기로 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걸 기술로 표현하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실생활에 돌아다니는 이유로 쓰이고 있는 자동차들이 비상시의 경우에 ESS의 역할을 대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뭐 밤에 많이 분다든지 아니면 태양은 낮에 많이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게 에너지를 쓰는 시간과 에너지가 발전되는 시간대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개인이 뭐 자기가 뭐 태양 패널을 설치할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러면 그때 에너지를 충전을 해요. 자기 차에. 그러면은 그 시간엔 돈을 받아요. 오히려. 왜냐하면 이 발전소들은 이 에너지를 빨리 빼야 되니까. 그죠. 에너지는 오래 남아있지 않으니까 결국 거래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개인이 받아서 돈을 받고 자기 차에 충전을 한 다음에 자기 집에다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죠. 아까 같은 이런 주차장 가가지고 이런 건물에다가 공급을 하면서 그걸 다시 팔 수도 있고 이걸 가상 공간에서 우리 주식 거래하듯이 그러네요. 에너지도 거래할 수가 있는 것까지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이미 태양광은 거래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분들이 많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거기에 투자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에 아직 그 상식이 없으니까 그걸 홍보하기도 힘들고 법적인 절차도 아직 안 됐으니까 그 전기차를 들고 가가지고 캠핑에 쓰는 것밖에 광고를 못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할 때도 이제는 돈이라는 게 화폐가 아니라 에너지가 될 거라고 했잖아요. 에너지를 거래하는 것이 그죠. 화폐가 이 얘기할 때만 제정신이죠. 이제 이런 세상이 진짜로 오고 있는 것이고 여기는 어느 정도 이게 이제 네. 현실에 한 발짝 다가온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쪽에 뭐 햇빛 연금이니 뭐 바람 연금이니 이미 시행되죠. 근데 이거는 사실 에너지를 생산을 했지만 거기에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공장이 없잖아요. 네. 그럼 그냥
이 사람은 수당을 받았지만 햇빛연금 받았지만 에너지 자체는 공중으로 날아간 거나 다름이 없어요. 에너지를 쓰지 맞아요. 못하고 우리는 송전망이 없잖아요. 그럼 그 에너지는 계속 생산을 하는데 아무도 안 쓰면 에너지는 충전 공간 계속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없어지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 하이웨이 그리드가 없으면 그냥 아무리 생산을 해도 소용이 없고 그래서 제주도 같은 데는 이제 연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 더 하고 싶다 더 지어달라 해도 네. 제주도에 전기를 쓰는 곳이 없으니까 더 생산 발전소를 더 못 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방법은 두 가지뿐이죠. 진짜 공장들이 내려가서 그 주변에서 네. 이제 에너지를 생산을 소비를 하거나. 하던가 네.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아니면 그리드를 짓던가 그렇지만 송전망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많은 분들이 반대하는 반대하죠.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하세월이 걸릴 것이고 그렇다면 이렇게 이렇게 V2G 자동차가 됐든 아니면 새로운 뭐가 됐든지 간에 이런 방법으로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이동 가능한 것으로. 그렇죠. 그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당장은 좀 번잡해 보일 수는 있는데 이게 좀 더 자연에 가깝긴 하죠. 네. 이 대중을 이용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에 보면 여기 바이디렉셔널 차징이라고 돼 있죠. 그러네요. 이 차가 이제 바이디렉셔널 되는 양방향 거예요. 충전. 네, 자기가 충전을 할 수도 있고 자기 에너지를 도로 팔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진짜 실험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제 이대남들이 이걸 짤짤이를 하는 거죠. 어제 싸게 샀다. 이러면서 그렇죠. 지금 비어 있는데 보면서 막 지도 이렇게 170원 땄음. 네. 네. 지금 엄청 팔면 비싼 충전소 지도 네. 이런 거 나오고. 하지만 짤짤이하면 무조건 손해 봅니다. 엄청 네. 바쁘네요. 막 주식도 해야 되고. 아, 근데 그러니까요. 시간대가 다르니까 괜찮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송전망의 부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결국은 주식처럼 거래되는 시대가 금세 올 수 있다. 와, 진짜 미래네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 도시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게 린쇼핑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도시예요? 되게 네. 작은 도시예요. 인구 한 10몇만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여기가 아주 가장 먼저 2002년에 모든 대중교통을 100% 재생에너지로 했던 도시거든요. 그래서 다들 우리가 옛대보리 가서 야 너네 이렇게 했지 그러면 아 최초의 도시는 린쇼핑이야. 그리고 린쇼핑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지속 가능한 도시다 이런 거에 대한. 그래서 우리는 바나나 껍질로 버스를 달리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차도로 스톡홀름과 코펜하겐 가는 길 사이에 있는 조그만 도시예요. 네, 조그만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하수도, 그 다음에 그 목축업 뭐 이런 거 많이 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비료, 동물 똥, 그 다음에 음식 쓰레기 이런 걸 가지고 메탄을 만들어서 이걸로 이제 자동차 연료로 바이오가스로 쓰는 거죠. 하수구에서 나오는 것들로 에너지를 만든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순환 경제 도시라고 하는데 진짜 이 순환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 빌 게이츠가 맨날 20년 전부터 떠들던 본인이 볼일 보시고 그거 물로 해서 드시는데 그거죠. 네. 그래서 97년부터 되게 일찍 시작을 했죠. 우리는 97년부터 이거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이제 2002년에 100% 이제 재생에너지로 대중교통을 돌리게 됐고 그리고 심지어 기차도 바이오 100%. 가스로 네. 돌릴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작은 도시가 어떤 이런 선한 걸 가지고 1등이 되면 그 도시의 자부심이 올라가고 이 도시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또 되게 네.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홍보 효과를 그러니까 노릴 이게 수 그 있죠. 시니컬하고 싶어하고 자기가 좀 더 똑똑해 보이고 싶어하는 어떤 사람들은 특히 우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더 많이 쓴다고 해서 석유에 대한 소비를 드라마틱하게 줄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이 도시가 지금 이 조그만한 도시는 국제 석유 시장의 영향권에서 거의 벗어나게 된 그쵸. 거예요. 어느 시점부터는. 그렇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모든 전기를 다 석유로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 개발 과정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도시로 들어오면서 또 도시에서 발생하는 그쵸. 경제 효과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도시의 이제 그 가치가 굉장히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작은 스케일이면 해볼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도시도 우리나라의 어떤 도시가 이런 타이틀을 좀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스톡홀름으로 갑니다. 네. 칸델라. 아, 여기 정말 제가 진짜 사랑하는 회사가 됐어요. 칸델라가 회사 이름이에요? 네, 칸델라가 회사 사랑하는 이름. 회사. 그리고 여기 상장만 하면 저는 이런 말 해도 되나? 바로 막 그러고 싶은데 여기가 세계 그럼 최초의 저희가 썸네일 이름을 그렇게 짓죠. 네. 네. 지금 사야 하는 네. 스톡홀름. 독소장 추천 종목 상장을 안 했다니까. 무조건 오릅니다. 무조건 오릅니다. 이건 제가 진짜 보장할 바로 수 열고 있어요. 상장하면 세계 최초의 전기 수중 익선 페리입니다. 수중 익선 페리. 이 말도 처음 들어봤는데 무슨 소리예요 이게? 영어로 하면 하이드로포일이라는 건데 네. 배 아래에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배가 물 위로 떠서 갑니다. 물 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중에 떠서 가요. 날르는 것처럼. 호버. 그래서 후버.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배 아래에 기둥이 3개가 있는데 이게 비행기 날개처럼 그 안에서 확 이렇게 배를 들어 올리고 이제 동력을 발생을 하면 배는 물 위에 떠서 물 표면 장력 없이 저항을 안 받으니까 에너지를 되게 조금 쓰는 거예요. 헐 미친. 진짜 신기하다. 거기다 소음도 없고 흔들림도 없고 그러니까 전기차 배인데 전기차 같은. 자 그냥-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그냥 보시면 그 부서진 연료교의 잔해처럼 생겼지만 뱀니다. 너무 신기하다. 여기 지금 홈페이지 보고 계시죠? 네, 이거 가는 거 움짤을 봐야 돼요. 진짜 신기하게. 그러니까 이거 웃긴데요? 되게 근데 제가 너무 운이 좋았던 게 제가 이걸 보고 너무 신기한데 이거 꼭 보고 싶은데 하고 연락을 했어요. 출장 가기 전에. 근데 여기 홍보 담당자가 제 학교 동문인 거예요. 어머. 아 그래요. 그래서 너 온다고 내가 진짜 태워줄게. 그래가지고 시범으로 태워줬어요. 오. 그래서 이걸 진짜 타봤죠. 그랬는데 정말로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이게 멀리서 보고 배가 안 있으면은 흔들리지? 네. 그 뭔가 그 교통법을 어긴 배가 몰래 도망을 가는 것처럼 움직여요. 도망가는 거 진짜 맞아요. 잠수함의 위쪽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아 네. 맞아 네. 이게 엄청 뭐야? 빠르니까. 그래서 소음공해 없고 수질오염도 없고요. 항적이 매우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물 뒤로 나오는 물자국 있죠. 네. 해안에 침식이 없대요. 그래서 아. 수중 생물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그런 하더라고요. 것도 야, 있구나. 이게 한강버스의 정반대잖아. 사실은 여기가 한강버스의 목표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왜 이따 그랬는데 왜 여기를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에너지 소비도 낮고 심지어 전기차 충전기에 그냥 꽂아서 충전하면 돼요. 그 충전도 쉽죠. 야. 그래서 유지비 그다음에 디젤 선박에 비해서 처음에는 비쌀 수 있어요. 조금 더 비싸요. 근데 디젤 연료 사용하는 거에 비해서 운영하는 비용이 3분의 1 정도? 장기간 썼을 경우. 너무 그렇죠. 신기하다. 유지 보수 비용이 되게 적은 거죠. 거기다가 네. 이제 기존 선박은 디젤 모터를 250시간마다 정비를 해야 된대요. 디젤 모터 빨리 달아요. 근데 칸델라는 3,000시간마다. 그러니까 운용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고요. 그래서 구매하는 비용은 디젤보다 비싸겠지만 5년 정도로 이제 그걸 감가상각을 해나간다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훨씬 싸지고 그리고 오히려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이제 사업을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예, 요즘 사기꾼이세요? 뭘 봐도 사업을 생각하십니다. 네. 20대 이상 주문하면 현지 제작한대요. 그럼 20대 이상 한국에서 주문하면 한국에 한강버스 공강이 생긴단 한강버스 말이죠. 했었어야 했네. 아 정말 저한테 맡겨주셨으면 진짜 이걸 두고. 거기다 엄청 빠르기도 하고 네. 흔들림도 적고 그리고 이게 대부분 저는 사실 한강보다는 남해 지역을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남해 같은 데 보면은 페리가 맞아요. 막 100인승 뭐 200인승 네. 이런 데 타보시면 그 섬 갈 때 20명 타고 이런단 말이에요. 텅텅 그렇죠. 비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이거는 30인승으로 뭐 12인승, 30인승 이러니까 이 작은 걸로 차라리 여러 번 운영하는 게 낫죠. 거기는 배가 너무 크고 기름을 많이 쓰니까 그렇죠. 하루에 2번 운영하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이걸로 해서 적은 걸로 여러 번 운영을 하는 게 훨씬 사람들 낫겠죠. 편하죠. 그냥 부산에 보면은 광안대교 이쪽 끝에 저쪽 끝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의 거의 길이잖아요. 네. 그런 건 얼마든지 전기로만 돌릴 수 있는 기술은 있고 이미. 그렇죠. 그리고 잘하면 물결에 휩쓸리지 않는 도망다니는 배를 쓸 수도 있는 거다. 그렇죠. 네. 연락 주세요. 우리 20대 모아서 한국에 한번 공장 지어봅시다. 아. 그래서 이 페리가 스톡홀름에서 대중교통으로 편입이 됐어요. 예떼보리에서도 대중교통이 됐고, 그리고 지금 뉴욕, 뭐 인도, 그다음 몰디브에서 샀고 중동의 어떤 부자도 개인적으로 주문을 그럼 했다고 합니다. 남해에서 이제 신안에서 전기 갖다 쓰고 공장 지어가지고. 그리고 특히 이게 연료비가 몇백 배가 든다고 해도 그러니까 심지어 네. 석유보다 비싸다고 해도 관심 가질 만한 사람들이 있어 보이긴 하네요. 부자들은 이거 생긴 거 보면 갖고 싶겠어요. 진짜 진짜요. 타보면 정말 좋아요. 너무 그 신기해요. 안에 네. 흔들림이 없으니까. 음. 그리고 또 작은 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 전기차 충전하는 데다 꼽으면 되니까 이것도 쉬운 데다가 아까 남쪽에는 이 전기가 생산이 돼도 쓸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이걸 쓰면 정말 좋겠죠. 그럼 이 그러니까요. 배는 그 피크 타임에 저 전기 넘쳐나는 데 가서 충전하고 그렇지. 그럼 연료비가 엄청 싸지는 거예요. 또 안 그렇죠. 그래도 싼데. 그리고 팔아 또 그러면은 수익 모델이 나오겠네요. 짤짤이하고 저쪽 가가지고. 다음에 빨리 충전하고 낮에 팔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그래서 스톡홀름에서 이게 대중교통이 됐다 했잖아요. 그 네. 스톡홀름 끝에 에케로라는 이제 섬이 있어요. 여기는 멀기 때문에 스톡홀름 그 중심가까지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 페리가 들어가니까 이제 이렇게 육로로 안 하고 페리로 하면 훨씬 가까워지거든요. 네. 그 30분 만에 주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부동산이 올랐대요.
여기 이제 원래는 집값이 싸서 네. 아주 젊고 뭐 힘든 사람들이 살았지만 그래서 이게 이런 교통 체계가 부동산을 바꿀 수도 있다는 진짜 거죠. 출퇴근. 진짜 출퇴근이 가능한 곳이 됐으니까 이제는. 진짜 오세훈 놀라운 사람이네요. 이 모든 걸 뒤로 하고 이 성공 사례를 보고 와서 이렇게 나는 적용했다고? 나의 길을 간다. 시장님 연락 주세요. 제가 모시고 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하면서 재밌었던 게 이 CEO거든요. 지금 보는 네. 사진에 있는 사람이 구스타프 할세스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거를 개발하게 된 이유 자체가 재밌었어요. 뭔가요? 저는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돈의 목표인 사람한테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데 이 사람 사람 누구나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해서 이걸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엔지니어더라고요. 그래서 10년 전에 원래 화학회사 CEO로 일을 했는데 자기는 엔지니어인데 경영을 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더래요. 그래서 나도 엔지니어로 다시 일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회사를 관두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하면 좋을까 막 과제를 찾고 있다가 여름별장, 왜 북유럽은 여름별장 다 섬마다 있다 했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서 있으려고 보트를 샀는데 이 보트가 에너지가 막 그 차에 비해서 15배가 많이 든대요. 기름 먹는 얘는. 괴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그래서 옆에 있는 섬에 가서 아이스크림 이제 자기 섬에는 없고 옆에 있는 섬에 가서 아이스크림 먹어야 되는데 페리를 타면은 페리가 50유로, 아이스크림은 7유로. 57유로짜리 왕복.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서면에서 밀면 네, 먹을 때 그쵸. KTX 타고 가서 그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하면서 이 배를 구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 배가 운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통수단, 대중교통이 편입이 됐다고 했잖아요. 1유로 와, 가서 아이스크림 7유로, 이제 8유로가 된 거죠. 그래서 시가 맞는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고 싶어서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2014년에 전기차가 나오는 거 보고 이거 배도 가능하겠다. 그래서 그냥 엔지니어 여기는 회사의 절반 이상이 엔지니어예요. 그래서 엔지니어들로 이런 회사를 만들었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에게 판권을 봐요 어떻게 요새 해보자. 무슨 뭐든지 네, 모든 게 돈으로 모이시는. 아니 저는 매력 없죠. 아니라고요. 이건 진짜 제가 너무 타보니까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건 한국에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장도 한국에 있어서 아시아에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그게 고군산군도 처음 갈 때 사람들이 엄청 매료됩니다. 네. 지나갈 때 안개인지 구름인지 알 수 없는 멋있는 수묵화 같은 풍경이 다리를 따라 나를 반겨주니까. 근데 그 다리를 타고 이제 직선으로 쭉 나갔다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그 다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원래 이게 이 동네 스타일이 맞나? 저 많은 섬을 배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예. 호남 남해안에는 실생활에 적용해 볼 만할 것 같아요. 네. 전 특히나 그 119로 비상시에 대비를 할 수 그러네요. 있으면 되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학 때 실제로 아직 그렇게 사는 친구들 꽤 있어요. 그럼요. 그 추석하고 설 되면은 섬까지 한참 들어갔다가 참 나오고. 그러면 부모님이 오지 말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미안하잖아. 맞죠. 예. 그리고 부모님은 그렇다고 해서 목포로 와 사세요. 그럴 수도 없어. 내가 집 사줄 거야? 아니잖아. 예. 당장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데는 정말 그리고 제가 찍어왔네요. 영상도 드렸어요. 짧은 거. 네. 이게 이 배 아닙니까? 네, 배 아닙니다. 저 직접 취재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저거로 문 닫고 들어오면 네, 계기판이고요.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수면에서 1.3m 위로 떠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신기해. 1.30m가 네, 공중에 떠 있고 그다음 진짜 뭐라 그러죠? 그리고 옆을 물결 전혀 보는데 없네. 물결이 없죠. 물결이 없어요. 저기 보시면 쟤도 그냥 칸델라예요. 지나가는 저것도 애들. 물결 없죠. 옆에 있는 애들. 이거 되게 잘못 만든 게임 같죠. 물결이 표현되지 않아요. 그리고 북소장이 스웨덴 말로 뭐라 했고요. 제가 이 칸델라 광고를 어떻게 XSFM에 가져와야 될 텐데. 새 중에 광고 주세요, 사장님. 새 중에 물새인데 잭짝짓기 할 때 구애에 춤출 때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걸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근데 제가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 칸델라 여기 아시아 지사장한테 제가 여기 나가서 칸델라 얘기할 거라고 했어요. 네. 듣는다고 했거든요. 진짜요? 지사장님. 네. 자막 넣어야 돼요? 자막 잘 보이시죠? 저희는 발음이 좋거든요. 네. 유튜버가 잘해줬을 거예요. 네. 만약에 한국에서 1년에 2대를 팔 수 있다면 저희한테 광고를 주시겠습니까? 못 주시겠습니까? 20대. 네.
자, 그다음은 노르웨이로 갑니다. 끝으로 네. 네, 노르웨이 여기도 비슷한데요. 피오르드예요. 네, 피오르에 갔어요. 네. 지금 이 사진이 제가 묵었던 숙소에서 그냥 찍은 사진이에요. 우와, 홍보물 같아. 아, 너무 정말 예뻐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와, 아름다워. 저런데 위에 건물이 있다니 무례하군요. 저 예쁜 곳 위에. 아니 그 건물도 진짜 그냥 버섯같이 생겼어요. 나무로 된 조그만 건물. 존재감 없는. 그래서 더 퓨처 오브 피오르즈라는 것도 저 배 이름입니다. 네, 맞아요. 네. 이거는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칸델라의 큰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생김새가 장난 없습니다. 이것도 되게 예쁩니다. 예. 그래서 여기 갈 때도 이제 기차 타고 이 지역까지 들어가는데 여기 갈 때 기차가 되게 비싸거든요. 피오르 구간이라서 아름다운 피오르를 보면서 달릴 수 있는. 그 대신에 옛날 기차예요. 모든 게 나무로 되어 있는. 좋네요. 네, 그냥 진짜 덜컹덜컹덜컹. 네, 진짜 장난감 기차 같이 생겼어요. 음. 그래서 그걸 타고 가서 하룻밤 자고 이제 이 퓨처 피오르를 타러 갔는데 여기서도 재밌었던 게 이 CEO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 퓨처 피오르 저는 이 회사를 사실 칸델라는 몰랐고 이 퓨처 피오르는 10년 전에 제가 자료를 보면서 페리를 100% 전기화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이게 가능한가? 페리는 동력도 많이 들고 막 몇백 명 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 발전소가 있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이런 구상을 했는데 10년 만에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무섭네요. 이 안에 들어가면 막 빵이랑 이런 거 되게 맛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현지 로컬 베이커리 뭐 로컬 무슨 이래가지고 네. 정말로 정말 지속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탔는데 400명이 탈 수 있어요. 이건 진짜 큰 진짜 데예요. 크네요. 전기 배인데 400명이 탈 수 있어요. 네. 제주도 가는 네, 그리고 이것도 너무나 조용해요. 배를 탔는데 큰 배 타면 페리 타면은 막 드드드드 막 엔진 소리 나잖아요. 목소리 커져요. 이건 타면 새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막 가는데 조용해서 너무 조용해서. 그래가지고 이거는 비용은 다른 것보다 입장료는 한 3배 비쌌던 것 같아요. 한 10만 원 하나 그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깝지 않을 거예요. 관광용이니까요. 네, 그래서 정말로 막 부모님 모시고 가면 진짜 효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이 네. 인터뷰를 했는데 얘기를 하기를 퓨처 오브 피오를 타면 물, 바다, 자연을 경험하는 색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보트나 선박에서 흔히 겪는 소음, 진동, 배기가스로 인한 방해도 없습니다. 개발에만 10년이 걸렸는데 이 배의 장점은 아주 가까이 다가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배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물소리, 새소리, 그리고 유네스코 문화유산 그 안에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399명의 다른 사람들과 아주 가까이 자연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떠나면 우리가 왔다는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오는 사람도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처음에 나누었던 이야기, 내가 가기 전보다 내가 가고 난 뒤에 그 동네가 더 괜찮았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시간이 흘러도 발자국을 남기지 않고 같은 시대를 계속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래서 실제로 이 배를 타고 가면 폭포 가까이 가면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도 들리고요. 진짜 가까이까지 다가갈 수 있거든요. 이것도 마지막으로 영상 준비했습니다. 네. 네. 이게 지금 배 타고 있는 네, 상태인 제 거. 배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배가. 진짜 조용하네. 진짜 조용해요. 자, 저희는 지금 소리를 듣고 있는데 소리가 없고요. 이 정도의 바람 소리는요. 강가나 바닷가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는 아까 처음에 이 영상 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보면서 마이크가 좋아졌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맞아요. 그걸로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네. 여기에도 지금 보시다시피 물결이 안 보이죠. 또 오류 났죠. 그래서 이게 안에 있는 사람보다 밖에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보통 페리를 타면 안에 그쵸. 있잖아요. 네, 시끄러우니까. 네, 근데 여기는 안에 사람들이 별로 없고 다 밖에 나와 있어요. 야, 진짜 잔잔하다. 흔들리지도 않고. 그냥 그 사운드와 흔들림으로만 보면 그냥 강가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다큐에서 왜 드론 띄워가지고 이런 데 애기 찍고 안고 가잖아요. 있는데 완전 여유로운 거 봐요, 그쵸. 아저씨. 보통 저 상황에서 애기를 안고 있으면 가드를 꼭 붙잡고 엄마한테 소리를 빽빽 질러야 되거든요. 너무 예뻐 여보 이러면서.
이거는 이제 또 다른 퓨처 오브 퓨어가 저는 이쪽으로 가는 거고 쟤는 오는 구간. 와 근데 조용한 것도 조용한 건데 어떻게 저렇게 물결이 하나도 안 생겨요? 저게 더 신기하네요. 조용. 그래서 아니 한강버스 지금 한 번 지나가면은 이겁니다. 한강버스 많이 필요할 땐 이걸 타시면 되고요. 오리배들이 뒤집어지잖아. 적게 필요하면 칸델라를 타시면 되고요. 진짜 한강버스를 막 이러면서 지나간단 말이야. 아이고 세상에. 그리고 지나가면서 저희 지금 제가 늦게 찍어서 그렇지 네. 옆으로 지나가면 서로 다 이렇게 안녕 뭐 이렇게 하고 가는데 10만 원 낼만 하네요. 네, 진짜로 낼만해요.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출장 보고 사실 제가 출장 작년에 3번 갔는데 첫 번째 출장 보고를 마치겠어요. 그래요? 2번 남았어요? 아니요. 2번은 뭐 보고할 만한 건 아니에요. 네. 야, 우리는 오늘은 저는 정치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치인은 사람들의 삶을 사람들의 합의를 얻어서 얼마나 쾌적하게 만드느냐에 있으니까 그 쾌적함의 코드는 우리가 가다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예. 우리가 탄소 발자국을 뭐 적게 남기자든가. 예. 우리가 이상한 관광객이 되지 말자. 혹은 이상한 관광객을 받지 말자는 우리나라에서 안 통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너무 매력적인 게 많아요. 참고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 보여요. 네. 네. 꼭 관광에 대한 얘기가 아니더라도. 네. 그러니까 석유 부자가 아니더라도 저 소금쟁이 같은 배를 탈 수 있다면 소금쟁이. 전 소금쟁이. 좋은 네. 표현인데? 네. 예. 그러니까 무리를 걷는 배를 탈 수 있다면 기름을 강바닥에 흩뿌리지 않고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막 어릴 때 부자가 된다면 뭘 할까 생각해 보면서 배 사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때 맨날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는 그러면 이 동네 연안의 천덕꾸러기가 돼요. 예. 바다에 기름을 버리고 다니는 사람이 되니까. 안 그럴 수 있는 방법. 네. 예. 처음에 사회 초년생들 중에 경제관념 없는 애들이 뭘 해도 택시만 타는 애들이 있거든요. 요즘은 그 택시 가격이 좀 많이 싸져가지고 다릅니다만. 그때 막 그 옆에서 뭐라 그래도 야, 너 맨날 택시만 타가지고 나중에 어떡하냐고. 주식이라도 사라고 막 이런 소리 하잖아요. 연금이라도 더 들라고. 근데 내가 평생을 동네 사람들하고 카풀을 해서 부를 수 있는 버스가 있다면? 그게 내 세금으로 굴러간다면? 그럼 저는 일단 이사를 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람이 없는 곳으로. 그럴만하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자기들의 서비스를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지표를 말하는 게 진짜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화하고 나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개선됐다. 수면이 행복. 좋아졌다. 운전기사들의 웰빙이 좋아졌다. 이분들의 근무 환경이 쾌적해졌다. 그리고 이런 배를 만들었을 때도 수중생물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주변 지형의 침식이 적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과지표를 말할 때도 그냥 경제적인 지표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다양한 것을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홍보들은 정치인들도 곧잘 하긴 하거든요. 병원비를 얼마나 아끼는지 생각해봐라. 정신과 상담 비용 얼마 아끼고, 척추 건강이 어떠면 이렇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그 최종 평가할 때 시범 사업이 끝난 다음에 최종 평가할 때 그것까지 리서치하는 건 좀 우리나라가 약한 것 같아요. 거기까지 생각해 보니까 오늘 나눈 이야기는 지선 직전에 하기 좋은 얘기인 건 맞네요. 그러네요. 예. 지방선거 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앞으로 5년이 얼마나 중요한데 대통령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오늘 나눈 얘기는 이번 지방선거에 이제 지방정부의 정권이 교체돼서 앞으로 4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이기도 했네요. 네. 재미있었습니다. 네. 제가 재밌을 거라 그랬잖아요. PD님 별로 매번 재미없을 믿지는 거- 않아요. 절대 믿질 않으시더라고요. 왜냐면 보라고 시킨 드라마 봐도 드라마도 재미없고 제가 뭘 말씀드렸죠? 죽인 건 아버지고 뭐지? 내가 아는 그런 그 느낌인데. 근데 오늘 얘기는 정말 재밌었고 네. 모든 건 북소장이 직접 가서 직접 보고 관계자를 직접 만나서 들은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진짜 이거 섭외하는데 하나하나 섭외할 때 많은 이메일 교환한 거는 72통이더라고요. 한 분한테요? 네, 한 사람하고 이거 섭외하고 결정하고 어디 들어가서 하고 막 이런 얘기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다른 방송국 얘기지만 그 얘기도 그럼 해주세요. 이게 그냥 혼자 가서 하신 게 아니잖아요. 방송에
쓰이는 자료로 냈었던 거고요. 네. 첫 번째 거 이거는 CBS랑 갔고 그 다음에 갔던 거는 OBS랑 갔었죠. 정말 남의 돈 잘 쓰시는 분입니다. 북 소장님이. 네. 돈 버는 재주는 몰라도 남의 돈 갖다 쓰는 재주는 네, 제가 근데 늘 저도 인정하고 많이 존경합니다. 써요. 가서 많이 사 먹고 막 이것저것 사오느라고. 그럼 개 비싸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희도 도움을 받고 근데 아까 네. 제가 빵도 가져왔잖아요. 폴슈거. 맛있었어요. 아 맞아요. 여러분 쓸데없는 TMI. 북소장은 올 때마다 빵을 만들어 옵니다. 그리고 맛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너무 제가 맛있어요. 오늘은 정말 북유럽식 카넬블랙 그 계피빵을 만들어 왔죠. 인정하기 싫은데 맛없던 적이 없습니다. 하하하하. 네. 빵 만드는 재주와 남의 돈 쓰는 재주가 있는 북소장은 알고 보면 이제 해외 뉴스 큐레이션도 지난 몇 년 동안 훈련하셨거든요. 다름 아니라 그게 저 때문에 생긴 인생의 불행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저 때문에 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눌러담게 해야 된 몇 분들 중에 제가 가장 미안해하는 분이죠. 맛없는 당근.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본인은 떠나면서 나를 저는 6개월만 하고 진행을 거기에 문학인, 헬마, 김미나, 북소장 이런 사람들이 몇 년 동안 비끄러져 메워져 있었어요. 어글리 투어리스트네요. 흔적을 남기고 오시네요. 그러니까요. 어글리 투어 가이드죠. 가이드 맞아. 자 보셨죠?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계속 방송에서 방송국에 남아가지고 그 덕분에 다른 방송에도 좀 모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음번에는 아마도 멀지 않은 금명간에 뉴스 바이 데일라이트에서 고정 코너로 북소장을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632회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